남극 대륙은 한때 공룡으로 가득한 푸른 땅이었지만 지금은 미국보다 더 큰 얼어붙은 대륙으로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곳이 됐어요. 지구의 남극에 있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에 도착할 때까지 남쪽으로 이동하기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남극 대륙은 남극권 내에 있으며 지구상에서 가장 큰 단일 얼음 덩어리예요. 남극 대륙은 미국보다 더 크고 유럽 전체보다 더 큰 대륙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식적으로 발견되었으며 과학자들은 1820년에야 그 존재를 알게 됐어요. 발견 후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는 20년이 더 걸렸고 그 후 이름을 정하기까지 몇십 년이 더 걸렸습니다. 남극이라는 뜻의 영단어 안타르티카에서 안티는 반대라는 의미라 안타르티카는 말 그대로 북극, 알틱의 반대쪽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이 폴리네시아 대륙을 발견하기 전부터 고대 그리스인들은 북쪽의 북극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남쪽 대륙에 있어야 한다는 이론을 이미 세웠어요. 또한 폴리네시아인의 예술품과 구전 역사를 연구한 일부 과학자들은 폴리네시아인이 유럽인보다 수천 년 전에 이 대륙을 발견했다고 믿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날 우리 모두는 남극의 얼음 땅을 알고 있어요. 위치상 남극에는 여름과 겨울, 두 계절만 존재하며 두 계절 모두 6개월간 지속됩니다. 여름에는 조금 더 따뜻하고 대낮에 대륙이 존재해요. 그리고 겨울에는 하루 종일 어두워요. 남극 대륙의 98%는 얼음입니다. 이 대륙에만 지구 담수의 60%가 저장돼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풍부한 수자원에도 불구하고 남극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입니다. 정의상 사막은 초목이 드물고 눈이나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남극 대륙에는 모래와 모래 언덕이 있긴 하지만 모래가 많다고 해서 사막의 필수 조건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세요. 또한 남극 대륙은 지구상에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대륙입니다. 풍속은 시속 322km에 달할 수 있어요. 허리케인 바람보다 더 빠른 속도예요. 이 땅에 내리는 작은 눈은 결코 녹지 않고 수세기, 수천 년 동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입니다. 그래서 남극에는 두꺼운 얼음층이 형성돼 있어요. 이 때문에 남극에는 숨은 비밀이 가득하고 얼음 아래에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남극 대륙에는 높이가 2700m에 달하는 산이 많이 있는데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천루인 부르즈 칼리파를 3개나 쌓은 것보다 더 높아요. 하지만 그 산들은 거의 5000m 두께의 빙상 아래에 숨어 있기 때문에 모두 보이지 않아요. 3350m가 넘는 눈 아래에는 호수도 있습니다. 이 호수는 보스토크 연구소의 이름을 따서 보스토크 호수라고 불리며 그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원래는 가설에 불과했습니다. 한 세기 전 한 과학자는 엄청난 양의 얼음으로 인한 엄청난 압력이 빙상의 최하층에 있는 얼음의 녹는 점을 낮춰 호수를 형성할 수 있는 액체 상태의 물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그는 생전에 자신의 아이디어를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의 연구를 계속해서 이 이론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남극에는 거대한 눈덩어리 아래에 숨은 협곡도 있어요. 애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보다 더 깊어요. 남극 대륙을 동남극과 서남극의 두 부분으로 나누는 산맥이 있습니다. 대륙의 서쪽은 기온이 높아져 녹기 시작하고 있어요. 서남극이 녹아 저장된 물이 방출되면 전 세계 평균 해수면이 약 5m 상승할 거예요. 이는 전 세계 일부 도시가 완전히 사라지기에 충분한 수준입니다. 아마도 가장 먼저 물의 세계로 변하는 도시는 해발 1.5m에 불과한 태국의 수도 방콕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베트남의 호치민, 영국의 카디프, 미국의 뉴올리언스가 그 뒤를 이을 거고요. 사람들은 현재 남극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이 대륙의 신비를 연구하기 위해 한 번에 여러 달 동안 남극에 거주하기도 해요. 수년에 걸쳐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몇 명 있고요. 하지만 남극은 국가가 아니고 그 땅은 누구의 소유도 아닙니다. 남극은 모든 영유권 주장을 중단하는 평화적 연구 및 협력 협정인 남극조약 체제의 지배를 받아요. 이 조약은 12개국이 처음 서명했으며 현재 59개국이 지지하고 있고 이 중 절반이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약 5,000명, 겨울에는 약 1,000명이 거주하며 전 세계에서 온 연구원들이 1년 내내 이 대륙을 점령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곳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이 오가며 과학자들이 번갈아가며 그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남극의 연평균 기온은 섭씨 마이너스 34도입니다. 하지만 남극 대륙이 오늘날 호주 멜버른만큼 따뜻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천만 년 전? 저는 그때를 경험하지 못했지만요. 남극 대륙에는 푸른 숲이 있었고 공룡들이 섭씨 17도의 햇볕을 쬐며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펭귄이 등장하기 전이었죠.
우리 시대에는 남극에서 나무나 덤불은 찾아볼 수 없고 눈만 쌓여 있을 정도로 추워요. 극한의 온도에서 번성할 수 있는 유일한 식물은 이끼나 해조류뿐입니다. 사람 역시 이러한 혹한의 환경을 오랫동안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남극 대륙에는 토착민이 한 번도 살지 못했어요.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펭귄, 물개, 고래, 그리고 몇 가지 다른 종류의 새를 제외한다면 말이에요. 남극의 동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하고 다양하지 않은데 그 이유는 남극의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생물이 극소수에 불과한 데다 원주민 외에 동물의 반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양이와 함께 남극을 여행하기로 결정했다면 불가능해요. 아니, 제가 만든 규칙이 아니라고요. 남극에 사는 소수의 종만이 이곳을 완전히 소유하고 있어요. 남극에는 5,000명 이하의 사람과 약 2천만 마리의 펭귄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펭귄의 첫 조상은 호주와 뉴질랜드에 살았던 일종의 정착민입니다. 남극에는 키가 30cm에 불과한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펭귄을 포함해 몇 종의 펭귄이 여전히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펭귄은 언젠가 남극으로 이주했는데 아마도 남극의 풍부한 먹이 공급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일 거예요. 펭귄이 남극을 좋아하는 이유는 추위 때문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펭귄이 여름이 끝나면 남극 대륙을 떠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수컷 황제 펭귄만이 남극 대륙에 남는데 이는 짝이 남긴 알을 따뜻하게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다른 펭귄들은 모두 어디로 갈까요? 처음에는 과학자들에게도 큰 미스테리였습니다. 펭귄 몇 마리의 다리에 작은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나서야 펭귄의 행방을 알아낼 수 있었죠. 펭귄은 남극이 너무 추울 때 남쪽 바다에서 생활합니다. 대륙으로 돌아갈 때까지 반년 동안 육지로 내려가지 않아요. 수컷 펭귄이 양육하기 위해 남겨둔 알이 부화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돌아오면 펭귄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어요. 펭귄은 다양한 물고기를 먹는데 바다에는 차가운 온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염분 때문에 물이 영하의 온도까지 내려가기도 해요. 하지만 물고기는 체내에 부동액 단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얼지 않아요. 그리고 남극에는 약 100만 마리의 물개도 있습니다. 물개도 물고기를 좋아하고 물속에서 2시간 동안 숨을 참을 수 있어요. 물개는 밝은 낮보다 물속에서 훨씬 더 잘 볼 수 있고 수염을 이용해 먹이를 찾기도 해요. 바다 표범이 없는 동안 얼음에 있는 숨구멍이 얼면 이빨을 이용해 새 숨구멍을 만들어야 해요. 물개는 물속에서 잠을 자다가도 가끔씩 수면 위로 올라와 깨어나지 않고도 공기를 마실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정말 이상하네. 노란 리본을 감은 나무를 보며 수지가 말합니다. 그녀는 1시간 동안 일본 남부의 이상한 숲을 걷고 있어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30분 전에 그 리본을 걸고 나무를 뒤로 한 채 걷기 시작했어요. 방향을 틀지 않았고 똑바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30분 후 그 나무로 다시 돌아왔어요. 마을이 그렇게 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치 숲이 수지를 속이려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녀가 숲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나무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공포 영화처럼 보입니다. 밤이 되면 신비한 보이지 않는 괴물이 나타나 나뭇가지에 막대기로 만든 소름 끼치는 공예품을 매달아 놓는 게 틀림없어요. 누구나 당황해서 도와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했을 거예요. 수지는 달라요. 어떤 위험에도 미소를 잃지 않죠. 게다가 전화와 인터넷도 작동하니까 괜찮아요. 옆으로 몇 걸음 이동한 후 다른 삼나무에 파란 리본을 묶어요. 그러고 나서 표시된 나무를 뒤로 하고 좁은 길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수지가 뭔가를 눈치챘어요. 그 길은 약간 구부러진 모양을 하고 있어요. 수지는 앞으로 뛰기 시작했고 10분 후에 표시된 나무로 돌아왔어요. 여태껏 원을 그리며 걷고 있었어요. 수지는 다른 나무로 걸어가고 거기서 또 다른 굽은 길을 발견해요.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서 온라인 지도를 열고 위성 사진을 통해 자신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이곳의 나무들은 동심원을 그리며 자라고 있어요. 여러 겹으로요. 누군가 전 세계 들판에 남긴 그 신비로운 원형 무늬와 비슷해요. 충격을 받은 수지는 구독자들에게 이상한 자연 이상 현상을 발견했다고 알리기 위해 휴대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녹화합니다. 촬영하는 동안 누군가 웃는 소리가 들려요. 옆에서 어떤 남자가 웃고 있어요. 그는 수지가 이 숲에 대해 심각하게 말하는 걸 재밌어해요. 그는 여기에 이상 현상 같은 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무를 원형으로 심은 거예요. 1973년 사람들은 일부러 그런 방식으로 삼나무를 심었고 10개의 녹색 동심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원형 조건에서 나무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내기 위한 실험의 일환이었어요. 그건 실험 임업이라고 불려요. 나무들이 볼록하게 자라기 시작했고 대층적으로 퍼져나갔어요. 이건 나무 사이 틈새의 크기가 나무의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처음 계획에 따르면
나무는 베어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그곳은 관광객들과 현지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어요. 사람들은 드론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사진을 찍고 이 작은 미로의 원형기를 산책하는 걸 좋아해요. 수지는 조금 화가 났어요. 그녀는 구독자들에게 이건 신비한 현상이 아니라고 알립니다. 나무에 대해 수지에게 말해준 그 남자는 폴란드에 있는 신비로운 뒤틀린 숲을 방문하라고 제안해요. 그곳에서 수지는 분명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곳에 가기 전에 일본에 있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장소를 확인하기로 합니다. 아오시마 어촌에 도착해요. 여기서 수지를 처음 맞이한 건 고양이들이에요. 고양이가 사람보다 더 많아요. 사방에 고양이가 있어요. 물고기가 많아서 이곳에 살아요. 옛날에 이곳은 어선을 망가뜨리는 쥐가 많았어요. 사람들은 쥐를 쫓기 위해서 고양이를 이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쥐는 사라졌지만 고양이들은 그대로 머물렀어요. 그 이후로 사람들은 고양이를 완전한 주민으로 생각해왔어요. 수지의 채널에서 고양이가 나오는 영상이 가장 좋아요를 많이 얻었어요. 하지만 이제 약속한 대로 폴란드로 갈 시간입니다. 구부러진 나무들 때문에 숲이 이상하게 보여요. 나무 기둥의 아랫부분이 구부러져 있어서 배처럼 보여요. 나무가 모두 북쪽만 향하고 있다는 것도 이상한 점이에요. 수지는 숲 전체를 돌며 약 400그루의 나무를 셉니다. 마치 사람들이 나무의 모양을 바꾼 것 같네요. 하지만 현재로선 증거가 없어요. 이 나무들은 1930년대에 심어졌는데 성장기 초기에 손상이 가해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숲 근처에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주민들은 비밀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마을은 70년 전에 파괴됐어요. 이 미스테리의 열쇠도 함께 사라졌죠. 물론 과학자들은 가설이 있었지만 모두 빠르게 반박됐어요. 아마도 이 구부러진 모양은 유전적 이상이 원인일 거예요. 지구의 다른 숲에도 비슷하게 틀어진 기둥을 가진 나무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숲 나무들의 곡선은 너무 완벽하고 깔끔해 보여요. 마치 예술가가 작업한 것 같아요. 이것은 환경으로부터 무언가가 나무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비슷한 나무들이 전 세계에서 발견되지만 어쩌다 하나일 뿐 이렇게 무리를 지어 자라진 않아요. 매년 나무 위에 눈이 내려요. 혹시 눈의 무게 때문에 나무가 휘어진 걸까요? 그렇다면 왜 아랫부분만 변형됐을까요? 왜 숲의 다른 나무들은 평범한 모습이죠? 또한 이 나무들이 왜 북쪽을 가리키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어요. 무슨 목적이 있을까요? 가장 그럴듯한 이론은 지역 농부들이 가구와 선박 제조를 위한 장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 모양을 바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런 나무로 바구니를 만들기가 더 빠르고 쉬워요. 그리고 나무의 성장을 조작하는 것은 미국 몇몇 고대 부족들 사이에 흔한 관행이었습니다. 그들은 숲에서 항해와 통신을 위해 나무 기둥을 변형시켰어요. 모두 흥미롭긴 하지만 이제 수지는 무서운 곳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구독자 중 한 명이 그녀에게 소름 끼치는 숲 한 곳을 방문하라고 조언해요. 이곳은 멕시코시티 중심에서 남쪽으로 27km 떨어진 섬에 위치해요. 수지는 작은 배를 타고 왔어요. 땅을 밟자마자 핸드폰으로 생중계를 해요. 섬 곳곳 나무에 걸려있는 인형들을 녹화합니다. 인형들은 각기 다른 옷을 입고 있고 크기와 얼굴도 달라요. 나무마다 소름 끼치는 인형이 수십 개씩 걸려있어요. 비와 뜨거운 태양이 인형의 얼굴을 변형시켰어요. 이끼와 녹색으로 덮여있고 섬뜩할 정도로 무서운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인형들이 밤마다 살아난대요. 확인해볼래요? 라고 구독자 중 한 명이 묻습니다. 문제없어요. 수지가 동의해요. 해가 지평선 아래로 지고 숲에 어둠이 내립니다. 수지는 나무 사이를 걷고 있어요. 달빛이 길을 비춰요. 수지는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불을 피웁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언뜻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여요. 전화기가 꺼져요. 올려다보니 불빛에 비친 인형 하나가 수지를 향해 고개를 돌립니다. 수지는 비명을 지르고 도망가요. 물론 인형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인형 머리 뒤에 작은 새가 앉아있는 게 보여요. 며칠 후 수지는 멕시코시티 주민 한 명이 50년대에 그 섬으로 이주해서 인형으로 섬을 가득 채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섬 주변의 쓰레기 매립지와 운하에서 인형을 수집했어요. 수년에 걸쳐서 모든 나무를 장식했어요. 처음에 그것은 관광객들에게 낯설고 흥미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다 인형이 오래되고 썩기 시작하면서 이곳은 더욱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게 됐어요. 그가 인형에 집착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여러 가지 전설이 있어요. 좋아요. 수지는 이런 미스터리하고 소름 끼치는 장소는 충분히 봤어요. 이제 자연에 의해 만들어진 장엄한 경치에 감탄하고 싶어요. 수지는 캘리포니아의 세콰이아 국립공원에 도착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들이 자라는 곳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인 자이언트 세콰이아를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해요. 나무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이고 나이는 약 2000살이에요. 이 나무의 부피는 올림픽 수영장의 거의 절반 크기입니다.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건 가장 오래된 나무가 아니에요. 이 공원엔 3000년 된 삼나무가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이곳 캘리포니아에서 자랍니다. 세콰이아과에 속하는 미국 삼나무예요. 하이페리온이라고 불리고 그 높이는 115m에 달합니다. 이건 에펠탑 높이의 3분의 1이에요. 그 나무 꼭대기에서 보는 경치가 어떨지 상상해보세요.
지금 수지는 마다가스카르 섬에 있습니다. 독특한 바오밥 나무를 보러 갈 거예요. 마치 무언가가 나무들을 땅에서 뽑아내서 뒤집은 후 다시 땅에 밀어넣은 것처럼 보여요. 바오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여기 바오밥 나무 거리에 있어요. 하지만 호주와 남아프리카에서도 볼 수 있어요. 바오밥 나무 기둥은 스펀지 같아요. 장마철에 확장하고 수분을 흡수해요. 코끼리들은 이 물을 마시길 좋아해요.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나무 기둥 부분을 뜯어 씹어요. 밤에는 바오밥에 꽃이 핍니다. 꽃은 신우유 냄새가 나고 박쥐들을 유혹해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바오밥 나무가 수명을 다한 후에도 다른 나무들처럼 말라붙어 쓰러지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그 자리에 부서져서 작은 나무 조각 더미를 남깁니다. 물리법칙이 휴가를 떠나는 곳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스터리 스팟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곳에서 믿을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일들을 목격하고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거예요. 마법이나 주술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의 뇌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현실의 의문을 품게 만드는 착시 현상일 뿐입니다. 대공황이 극심했던 시절 사람들은 주의를 분산시킬 재밌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미스터리 스팟이라는 개념을 탄생시켰어요.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 스팟은 캘리포니아 산타크루즈 근처에 있는 곳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음모와 신비로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안으로 들어서면 경사진 바닥에 똑바로 서 있거나 평평한 표면에 불가능한 각도로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력과 법칙을 무시하고 경서로를 굴러 올라가는 공도 볼 수 있어요. 마치 유령의 집에 온 것 같지만 소름 끼치는 광대는 없습니다. 이곳은 짧은 오르막길과 현장의 목조 건물 내부에서 물리학 법칙에 어긋나는 것처럼 보이는 중력을 거스르는 현상으로 유명합니다. 물체의 높이와 방향에 대한 착각이 이곳에서 발생합니다. 이런 시각적 착시에는 오르막길에서 굴러가는 공과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평소보다 더 멀리 기대어 있는 모습이 포함됩니다. 버클리의 심리학자들은 이 모든 오해가 집이 20도 기울어져 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다음 목적지도 미국입니다. 이번엔 네바다주의 후버댐이죠. 이곳에서도 중력은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곳에 간다면 이 실험을 해보세요. 병에 담긴 물을 댐 위에 부어보세요. 물이 아래로 내려가는 대신 위쪽으로 흐르기 시작한 것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 이유는 댐의 구조가 만들어내는 매우 강력한 상승 기류, 즉 바람에 의해 물이 위쪽으로 운반되기 때문입니다. 이 트릭은 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페로 제도의 역폭포도 있어요. 이 현상은 역폭포라고 알려진 기상이변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470m 높이의 가파른 바위 절벽 위로 거대한 물보라가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건 바로 높고 가파른 절벽 근처에서 회전하는 나선형 공기 기둥이 미니 토네이도 효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절벽 가장자리에 부딪히면 더욱 강해져 해안의 물을 빨아들여 절벽 위로 튀어오르고 거대한 물과 바람의 깔때기가 만들어집니다. 아일랜드의 모호 절벽, 아이슬란드의 산, 하와이의 와이푸히아 폭포 등 다른 곳에서도 이러한 거꾸로 폭포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대자연이 자신의 기술을 뽐내는 모습이죠. 인도 라다크의 자석 언덕은 정신을 교란시키는 최고의 도로 여행지입니다. 이곳에서는 물체와 자동차가 마치 일종의 자석 소용돌이처럼 오르막을 오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는 이 지역의 가파른 경사면과 일반적인 레이아웃 덕분에 발생하는 착시 현상입니다. 도로는 오르막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리막길로 변장하여 장난꾸러기 마술사처럼 여러분의 뇌를 속입니다. 중립기어의 차가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차에 유령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물리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시동이 꺼져 있어도 운동량과 도로의 미묘한 경사 덕분에 바퀴는 계속 회전할 수 있습니다. 아라가츠산은 인도의 자석 언덕과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역시 스릴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자동차 애호가들에게 자석과 같은 곳입니다. 아라가츠산은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에 위치해 있어요. 중력을 거스르는 자동차로 유명합니다. 경사면에 주차된 자동차가 운전자 없이도 저절로 오르막길을 굴러 올라가는 듯한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산을 방문합니다. 근처에는 오르막길을 따라 흐르는 강도 있습니다. 이곳을 방문한 사람들은
내려가는 것보다 올라가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합니다. 목록의 6번은 미얀마의 황금바위입니다. 이 바위는 금방이라도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떨어지지 않아요. 2500년 넘게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이 바위 위에는 지상에서 16m 높이로 우뚝 솟은 멋진 탑이 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바위는 다름 아닌 부처님의 머리카락 한 가닥에 의해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미얀마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순례지 중 하나인 건 당연해요. 이 바위는 불교 승려의 놀라운 고행에 감명을 받은 천상의 왕이 선택한 바위입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힘을 사용하여 바위를 스님의 머리처럼 보이는 현재의 자리에 조심스럽게 배치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여자만이 바위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은 만질 수 없다고 합니다. 모험을 즐기고 싶다면 이 웅장한 바위와 탑으로 가서 중력을 거스르는 이 위협을 직접 목격해 보세요.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오레곤 보텍스는 오리건주 사딘 크릭에 있습니다. 1930년부터 관광 명소죠. 이 명소의 소유주는 초자연적인 활동이라고 주장하지만 영리한 착시 현상이 개입되어 있는 건 분명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관광지가 건설되기 전부터 이 지역의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이 땅은 금지된 땅이라고 경고했고 말들은 그곳에 가는 걸 거부했다고 해요. 하지만 1904년 일부 금광업자들이 이곳에 시금소를 세웠고 건물은 결국 기이한 각도로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이제 도시의 빛 공해에서 벗어난 아늑한 곳에서 수십억 개의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텍사스주 마르파에 있다면 조금 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신비한 구슬이 다이아몬드처럼 밝게 빛나며 100년이 넘는 세월을 함께 해왔어요. 하지만 마르파 라이트라고 불리는 이 빛나는 구슬은 무엇일까요? 글쎄요, 사람들은 모두 자신만의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근 고속도로의 자동차 불빛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재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구슬이 미약한 인간인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고 믿습니다. 멋진 호수 가장자리에 서서 장엄한 화산의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큰 굉음이 들리고 불꽃놀이를 하듯 화염이 하늘로 솟구쳐 오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화산이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카와이젠 호수의 화산일 뿐이에요. 이 불타는 광경은 유황가스가 바위를 뚫고 나와 외부 공기와 접촉하면 발화하는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합니다. 결과는요? 높이 5m까지 치솟는 화염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멋진 네온 사인처럼 파랗게 타오릅니다. 그것도 모자라 산 아래로 흘러내리는 액체 유황은 마치 푸른 용암의 강처럼 보입니다. 무섭기도 하고 숨이 멎을 것 같기도 한 이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잊을 수 없는 것에 대해 말하자면 모리타니의 리차트 구조는 나사 우주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우주 비행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수수께끼였습니다. 지구 지각에 있는 이 원형 비행기에서 첫 발을 내딛자 열성적인 황제 펭귄 무리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밀고 밀치면서 모두들 여러분의 사인을 받고 싶어 하네요. 잠깐만요. 더 심한데요? 여러분은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냉기를 느껴요. 9kg이 넘는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음 같은 바람이 여전히 뚫고 들어오네요. 시야를 가리는 눈부신 햇빛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네요. 넵. 오늘은 남극에서의 전날이고 여기 오기 쉽지 않았어요. 코디네이터를 만나고 여러분은 전 세계에서 가장 외진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비행기에서 짐을 꺼내면서 동료들을 한번 둘러봅니다. 여러분 모두 이 특유의 도전적인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똑같은 엄격한 신체적, 심리적 테스트를 거쳤어요. 그 프로그램은 여러분 모두가 몇 달간의 고립, 얼어붙을 듯한 온도, 그리고 낯선 밤 주기를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가졌는지를 확인해야 했어요. 남극에는 1년 내내 일몰과 일출이 단 한 번뿐이거든요. 심지어 여러분이 통과해야 할 신체 검사는 아직 언급하지도 않았어요. 연구원들은 출발할 때 건강증명서를 필요로 해요. 왜냐하면 기지에 보통 의사가 한 명뿐이거든요. 여러분은 처음에는 끝없이 차가운 사막만이 펼쳐져 있어 망설이지만 곧 멀리 큰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은 아문센 스콧 남극점 기지입니다. 깊은 눈 속을 한참 걸어 그곳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한 발짝만 들어가도 몸 떨림이 바로 멈추게 되죠. 너무 따뜻해서 모두들 티셔츠를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에 있다는 걸 살짝 잊을 뻔했네요.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러 나온 것을 보고 여러분은 놀랍니다. 펭귄이 아니에요. 이 연구원들은 남극의 극한 기후에서 연구를 하며 여름 내내 여기 주둔하고 있죠. 회의실에서 소개형 슬라이드를 보며 공식적인 환영을 받습니다. 필수 기본 원칙들은 일이 잘못됐을 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식량부터 폐기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체계화되어 있어요. 기지는 다른 종류의 배터리까지도 재활용할 수 있는 건 다 재활용해요. 재활용할 수 없는 건 바다를 건너 미국에 배기되기 위해 항해에 보내주죠. 다 보고 나니 코디네이터가 숙소로 안내해요. 머무는 동안 집이라고 부를 곳이죠. 여러분은 남극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지 가족과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어 흥분되었는데 다행히 기지는 인터넷 접속을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유튜브를 열고 동영상을 클릭하자마자 버퍼링 표시가 뜨네요. 남극 대륙 위에 인공위성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한동안 느린 인터넷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걸 의미하죠. 여러분의 창문을 통해 눈앞에 펼쳐진 설경을 볼 수 있어요. 대륙의 해안 주변과 달리 남극에는 생명체가 전혀 없어요. 식물이나 어떤 동물도 이 깊은 내륙의 환경을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간간히 바람에 날려온 새 말고는 이 지역 전체는 그저 버려진 얼음바다일 뿐이에요. 아문센 스컷 기지는 이 사막에 홀로 서 있어요. 독특한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기지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요리사, 배관공, 전기기술자, 의료진 그리고 일이 계속 진행되도록 다른 직원들도 필요하죠. 그래야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모든 근로자들의 생활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 놀랄 거예요. 물론 일반적인 연구시설과 실험실을 찾을 수 있지만 재미있는 활동을 위한 많은 방들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기지에는 자체 농구장이 있어 서로 다른 부서가 정기적으로 경쟁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음악과 예술을 위한 방이 온전히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춥다고 이를 딱딱거리다가 치아가 손상되는 일 없게 치과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요리를 제공하는 식당을 잊지 맙시다. 우리 맛있는 녹색 샐러드 먹고 싶나요? 그렇다면 내부 온실 쪽으로 향해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따라가세요. 거기서 토마토, 아보카도, 상추 그리고 심지어 열대 과일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온실은 아마 전 대륙에서 가장 습한 곳일 거예요. 놀랍게도 일주일에 약 9kg의 과일들을 생산해낼 정도로 매우 효율적이죠. 물 부족할 일도 없을 겁니다. 기지는 거의 담수가 무한으로 공급되는 곳 위에 세워져 있거든요. 사람들은 특별히 설계된 발전기에 남극에 얼음을 넣기만 하면 이 장치가 녹여서 깨끗한 식수로 여과시키죠. 혹독한 기후로 인한 스트레스로 괴롭다면 사우나에 그냥 뛰어들어가면 돼요. 남극에서 해독하는 것은 좋은 경험 중 하나예요. 이제 시설에 익숙해졌고 쉽게 돌아다닐 수 있으니 이제 일할 때네요. 이 기지는 주로 천문학을 전념으로 하는데 왜냐하면 수정같이 맑은 남극의 하늘은 연구원들이 우주의 놀라운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남극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곳이라 이런 사진 찍기에 완벽한 곳이에요. 대기 중에 수증기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다른 이유로 여기 왔어요. 이 기지는 화산 활동 연구도 하는 곳이에요. 과학자들은 남극 대륙 빙하 아래에 묻혀있는 91개의 화산을 발견했는데 여러분의 임무는 이것들에서 표본을 수집하는 거예요. 다시 몹시 추운 바깥으로 나오면 치아가 딱딱거리기 시작하죠. 다행히 여기 기록된 최저 기온만큼 춥진 않아요. 남극은 섭씨 마이너스 85도까지 추워져요. 이건 끓는 물 한 잔을 공중에 던지면 땅에 닿기도 전에 얼음으로 변할 정도의 차가운 온도예요. 그런 온도에서는 기지를 나오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해요. 남극이 가장 따뜻했을 때가 섭씨 마이너스 12도였는데 그게 여름의 절정이었어요. 발굴 현장에 다가가면서 경관의 변화가 눈에 띄기 시작해요. 사방에 언덕 꼭대기와 가파른 바위턱이 있어요. 해안에 가까워질수록 더 많은 동물 생태가 보여요. 저 멀리 펭귄 무리도 보이네요. 여러분은 꼭대기에서 용암을 뿜어내는 거대한 산을 보기를 기대하면서 주변 지역을 살펴보죠.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산이 여러분 발 바로 밑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대륙이 유명한 것은 얼음 아래에 있는 거대한 땅덩어리 일부 때문이에요. 남극 대륙은 거대한 얼음장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대륙이
아래 있어요. 그 뜻은 다른 대륙과 마찬가지로 화산, 산, 계곡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과학자들은 최근 남극 대륙에는 거대한 산맥뿐만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지점이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만약 그 많은 화산 중 하나라도 폭발한다면 표면 얼음의 큰 부분을 녹일 것이고 바다로 얼음 유출을 증가시킬 겁니다. 해수면이 상승하고 전 세계 해안 지역들이 범람할 거예요. 바닷물도 교란되어 해양 생물들이 위험에 처하게 될 거예요. 그래도 운 좋다고 생각해도 돼요. 이 모든 화산들은 현재 휴면 상태이니 작업을 시작해도 돼요. 장비를 풀어 땅을 파기 시작해요. 여러분과 팀은 휴대용 화면을 통해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동안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작은 텐트를 쳐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고 팀원들이 갖고 온 샌드위치를 찾아 뒤지네요. 당연히 여기선 샌드위치를 쿨러에 넣고 다닐 필요가 없죠. 음식 냄새를 맡은 남극의 새들이 여러분이 먹는 동안 머리 위를 빙글빙글 돌기 시작하네요. 자려고 누웠는데 3겹짜리 옷이 티셔츠 하나에 불과하다는 느낌이 나네요. 여러분은 옷을 더 껴입고 텐트 지퍼를 올려 마침내 휴식을 취해요. 강한 바람이 텐트를 부풀리고 밖에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지만 남극에는 북극곰이 없다는 게 기억났어요. 사실 큰 포식자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 편히 잘 수 있어요. 하늘은 늘 그렇듯 밤새 그대로예요. 이 대륙에서는 매 하루가 6개월 동안 지속돼요. 여러분 일이 끝났으니 짐을 싸서 기지로 돌아가는 긴 여정을 시작합니다. 몇 시간 후 남극의 더 친숙한 평지로 돌아오게 되고 마침내 연구소의 따뜻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기지에서의 며칠간은 큰 성공이었어요. 여러분은 우리가 이 신비로운 대륙에 대해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얼음층 아래에 숨겨진 더 놀라운 것들이 분명 많이 있을 거예요. 미래에 우리가 뭘 찾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장렬하는 태양 아래 뜨거운 사막을 걷고 있어요. 물자가 떨어졌고 물도 더 이상 없네요. 여러분은 비에 대한 환상을 꾸지만 하늘에는 구름이 없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점점 더 힘이 빠지고 쓰러지게 되었죠. 근처에 작은 연못이 있는 게 보여요. 진짜 물인가요? 아니면 신기루인가요? 일어설 수가 없어서 그곳까지 기어가요. 물이 시시각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물 쪽으로 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물이 여러분을 향해 오고 있어요. 몇 분 후 연못 면적이 늘어납니다. 여기 벌써 연못 안에 들어왔네요. 사막의 일부가 있던 곳에 18m 깊이의 작은 호수가 생겨났어요. 이 실제 사건은 2014년 튀니지 사막에서 일어났어요. 튀니지 남부 지역에는 인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호수가 나타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처음에는 그 근처를 지나가던 목동들이 호수를 보았고 자신들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 후 몇 시간 동안 수백 명의 현지인들이 그 장소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주변의 바위에서 뛰어들어 물속에서 다이빙하고 수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며칠 후 그 호수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처음에 호수는 수정같이 맑은 청록색이었어요. 하지만 그 후 어두운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현상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계속 수영했었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은 도착했고 즉시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은 안전하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녹색 흙탕물은 호수가 고여 썩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물이 신선하지도 않고 지하샘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있는 거죠. 이제 호수는 해조류와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해로운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어요. 과학자들은 튀니지의 이 지역이 인산염 침전물로 가득 차 있다는 것도 알아냈어요. 이 물질은 분해되어 방사능 흔적을 남길 수 있어요. 이 호수에는 발암 물질이 있고 독성이 있을 수 있으며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에게 위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걸 별로 걱정하지 않았죠. 이 사람들은 태양이 공기를 40도까지 데우는 동안 사막 한가운데를 걸어요. 과학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대부분은 시원한 물속으로 뛰어들기를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까지 아무도 호수가 생긴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과학자들은 호수가 폭우로 인해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어요. 호수는 바위로 둘러싸여 있고 협곡 안에 위치해 있는데 물은 몇 개의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그냥 축적될 수 있어요. 일부 지질학자들은 지진이 호수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지진 활동이 수면 위에 있던 지구 암석을 파멸시키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구멍을 통해 모든 물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이론이 맞다면 호수는 갈라진 틈을 통해 다시 지하로 다시 떨어질 수 있어요. 이는 채워진 욕조의 배수 구멍에서 플러그를 뽑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아주 작은 지진만 일어나도 그건 플러그를 뽑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이런 곳에 있다면 이 방사능 호수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카리브해 섬 지역으로 갈게요. 맑고 푸른 바다 중에 독특한 호수를 찾아볼 수 있어요. 파라다이스 섬들 중 한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호수를 바로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그 지역 전체가 거대한 콘크리트 플랫폼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표면을 밟지 않는 거예요. 피치레이크는 물이 아닌 액체 아스팔트로 채워진 호수예요.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아스팔트 퇴적물입니다. 뜨거운 것처럼 호수 곳곳에서 김이 나고 있어요. 호수의 깊이는 75m예요. 그 안에 보잉 여객기 한 대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을 만한 크기죠. 호수를 완전히 연구한 건 아니지만 과학자들은 이 호수의 지구의 지각의 아래에 깊은 단층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엄청난 양의 기름이 거길 통해 새어나오고 있는데요. 그 후 다양한 화합물을 통해 아스팔트로 변하게 됩니다. 대략적인 추정에 따르면 이곳에는 약 1000만 톤의 뜨거운 물질이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런 조건에서는 어떤 생명체도 존재할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미생물 군집을 발견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생물들은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즉, 지구 밖에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해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은 표면에 많은 탄화수소 호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 지구상에 100만 톤의 녹은 아스팔트 중에서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가 나타났다면 타이탄에 뭐가 나타나는 걸 막을 순 없겠죠? 인도네시아 자바 섬으로 갈게요. 다음 현상을 보려면 큰 화산을 올라가야 해요. 화산은 풀과 나무로 뒤덮여 있지만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입에서 연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끓는 마그마 대신 깨끗한 호수를 볼 수 있어요. 파란 하늘이 밝은 청록색 표면에 반사되고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뛰어내리려고 하지 마세요. 이 호수는 산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화산 안의 마그마는 지구의 지각에 가장 깊은 곳에서 나와요. 이 눈부시게 밝은 액체는 다양한 녹은 금속과 화학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호수는 이 금속 입자들로 가득 차 있죠. 게다가 화상은 이산화황 가스를 방출해요. 이 가스가 금속과 결합될 때 아름다운 청록색을 띠게 되죠. 여긴 밤에 다시 오시는 게 좋겠어요. 어떤 곳에는 황이 많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축적물들은 호수에서 나와 공기와 접촉하게 되는데요. 그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밝은 푸른색 불꽃을 내뿜게 됩니다. 옆에서 이걸 관찰하는 것은 안전하지만 너무 가까이 가지 마세요. 이 섬 근처에는 산성호수가 하나 더 있어요. 여기 또한 공기 중으로 유황가스를 방출하는데 이게 산소와 접촉했을 때 쉽게 점화되죠.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면 가스가 밝은 파란색 전기 불꽃을 터뜨려요. 낮에는 불길을 보기가 어렵지만 밤에는 멀리서도 이런 섬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목적지는 호주예요. 숲 위 높은 곳에 드론을 띄웁니다. 녹색의 울창한 숲들 사이에서 여러분은 밝은 분홍색 점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찾던 호수예요. 이번에는 아름다운 분홍색 때문에 여러분은 수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은 거기서 휴식을 취하면서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이 호수는 수천 명의 관광객들을 끌어모으지만 과학자들은 최근에야 이 특이한 색깔의 이유를 알아낼 수 있었어요. 멜버른에 있는 이 짠 호수 바닥에는 특별한 조류가 자라면서 빨간 색소를 분비하고 있는데요. 햇빛, 높은 온도, 그리고 적은 양의 강수량으로 호수를 분홍색으로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런 현상이 호주에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에는 분홍빛의 물이 있는 호수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은 세네갈, 볼리비아, 케냐, 그리고 많은 다른 나라에서 그것들을 찾을 수 있죠. 이곳들의 물 또한 짜고 특이한 조류의 붉은 색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는 뜨거운 해변을 떠나 추운 캐나다로 날아갑니다. 여기서 얼어붙은 아브라함 호수를 볼 수 있어요. 얼음을 밟아보니 안에는 거대한 얼어붙은 방울들이 보이네요. 해파리 모양의 이 거품은 수천 개나 있어요. 이는 메탄입니다. 인화성이 강한 물질이죠. 풀, 나뭇잎, 나무 조각,
그리고 호수에 떨어지는 모든 유기 물질은 메탄을 방출하는 수많은 박테리아의 먹이가 됩니다. 언물과 접촉하면 메탄은 수만 개의 얼린 공으로 변해요. 얼음이 녹으면 방울은 터지고 지글거리죠. 이 현상은 북극해의 일부 해안에서도 관찰될 수 있어요. 그곳에서 방울의 크기는 풍선보다 몇 배 더 클 수 있어요. 아름다운 광경이지만 메탄이 공기와 접촉할 때 발화되기 때문에 안전하진 않아요. 우리의 여행지 중 가장 추운 곳에 왔어요.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근처에 있는 남극 대륙입니다. 건조하다고 해서 반드시 덥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곳은 강수량이 가장 적은 지역을 말합니다. 사막은 모래와 선인장이 있는 곳이 아니라 거의 살아있는 생명체가 살지 않는 곳을 말해요. 남극 대륙의 어떤 지역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합니다. 하지만 이 차가운 사막에서 작은 호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이 호수의 깊이는 겨우 몇 센티미터예요. 엄밀히 말하면 연못이죠. 하지만 가장 놀라운 점은 액체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곳의 온도는 영하 50도까지 떨어져요. 연못이 얼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돈 후안 연못은 지구상에서 가장 소금기가 많은 저수지 중 하나예요. 이곳에 든 소금의 양 때문에 물이 얼지 못하거든요. 과학자들은 60년 이상 이 호수를 연구해왔지만 여전히 이곳에 물이 나타나는 정확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어요. 페루 푸나초원. 텅 빈 사막, 바위투성이의 땅, 그리고 거대한 빈 공간. 아, 잠깐만요. 저기 야레타가 있어요. 야레타는 너무 독특해 보이는 꽃식물이어서 이걸 보면 포토샵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막의 다른 지역과는 아주 달라 보이죠. 첫눈에는 이끼로 덮인 바위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린 3000년 된 안데스 산맥에 얼어붙은 푸나초원에서 발견된 식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식물은 물이 지어 자랍니다. 그리고 아주 빽빽해서 여러분이 야레타 관목 위에 올라선다고 해도 문제없이 여러분의 몸무게를 지탱할 거예요. 캐나다 스파티드 호수. 사람들은 그곳을 캐나다에서 가장 마법 같은 장소라고 부릅니다. 겨울과 봄에는 다른 호수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호수일 뿐입니다. 하지만 물이 증발하기 시작하는 여름에 거기 가보세요.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간 기분이 들 거예요. 파란색, 녹색, 노란색 반점이 있는 물방울 무늬의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름 동안 300개가 넘는 물웅덩이가 생기는데 마치 마법처럼 보여요.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각각의 물웅덩이가 다른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밝은 색깔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각각의 물웅덩이에는 높은 농도의 서로 다른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페인 리오틴토. 5000년 이상 동안 붉은 강은 구리, 은, 금, 그리고 다양한 광물로 가득 찬 광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강이 독특한 붉은색을 띠게 됐어요. 사람들은 그 지역을 수세기 동안 채굴했지만 광산업 전체가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산들은 18세기에 다시 발견될 때까지 버려져 있었어요. 강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산도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우 위험해요. 물속의 박테리아는 태양계의 다른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들은 목성의 위성 중 하나인 유로파에도 비슷한 곳이 있다고 믿고 있어요. 유로파 표면 아래에는 산성 바다가 숨어 있습니다. 일본 도야마만. 만약 일본의 도야마만의 해안가를 걷고 있다면 신비스러운 형광의 푸른빛을 보는 행운을 얻을 수도 있어요. 물밑에서 나오는 불빛이 밤바다를 밝힙니다.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아요. 숨막히는 쇼를 펼치는 것은 반딧불 오징어입니다. 이 생물은 해저 200m 아래에서 서식합니다. 하지만 봄이 되면 해안 근처에 모입니다. 심지어 때때로 파도를 타고 해안으로 밀려오기도 합니다. 오징어가 내뿜는 빛은 사실 몸을 숨기고 보호하기 위한 위장술입니다. 낮 동안 오징어는 물속 깊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밤이면 해안 근처로 다시 와서 파티를 열어요. 오징어가 만들어내는 빛은 그렇게 밝지 않아서 어둠 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미국 네바다 플라이 간헐천. 우주 로켓을 타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어느 순간 알려지지 않은 행성의 대기로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 그런 행성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행성의 중력이 여러분의 로켓을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곧 로켓을 표면에 착륙합니다.
다행히도 여러분의 우주선은 충분히 튼튼해서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주복을 입고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바로 앞에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놀라운 자연, 믿을 수 없는 색, 그리고 기이한 산. 그러다가 갑자기 그것이 끓는 물기둥을 내뿜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흔들어 봅니다. 아, 지나치게 뛰어난 상상력이에요. 사실 여러분은 네바다에 있는 플라이 렌치 가이저를 보고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도 여전히 놀라워요. 이 간헐천은 1960년대 한 지열 발전회사가 구멍을 뚫다가 발견했습니다. 지하수를 빠져나갈 수 있게 했지요. 그리고 옐로스톤 국립공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색인가요? 그건 조류 때문입니다. 옐로스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그곳 역시 우주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장소예요. 델라웨어주와 로드아일랜드주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지역에 10,000개 이상의 열수 분출공, 500개의 간헐천과 놀라운 폭포가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 친지 데 베마라하. 자, 여기 고대 동물과 마주치게 될 것만 같은 장소가 있습니다. 100m까지 솟아있는 뾰족한 바위들 사이에 무언가 숨어 있을 것만 같아요. 이 국립공원의 절반은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물의 침식으로 형성된 바위입니다. 이곳은 카멜레온, 이구아나, 개구리, 그리고 다양한 여우원숭이종과 같은 많은 동물의 서식지입니다. 아이슬란드 바트나요쿨 빙하. 지구상에 있는 불가사의를 찾고 있다면 아이슬란드에 꼭 들르세요. 그곳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빙하를 발견할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얼음의 두께가 914m 이상 되기도 합니다. 바트나요쿨에는 탐사할 수 있는 30개의 배출 빙하가 있어요. 한때 만년설에서 얼음이 흘러내려오던 통로였지만 계곡의 경계들 안에 남게 되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유명한 얼음 동굴은 해빙수가 지표면으로 올라가려고 하면서 빙하를 통해 흐를 때 형성됩니다. 보통 기온이 더 높고 물의 흐름이 더 센 여름에 발생합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물은 얼어요. 그렇게 동굴의 모양이 형성됩니다. 영국 스코틀랜드 스테파. 스테파는 다른 행성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무인도입니다. 일단 그 섬을 보면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바다새와 바다표범에 의해 거의 완전히 점령된 조용한 곳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놀라운 바위 기둥 덕분에 독특하고 신비로운 느낌이 든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역 사람들은 특이한 동굴에 대한 전설을 퍼뜨리기를 좋아합니다. 바위 기둥의 대부분은 화산 폭발로 인해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뉴질랜드 반딧불 동굴. 마법 동굴의 입구를 찾았다고 상상해보세요. 배를 저어 들어가 안을 살짝 들여다보고 싶어집니다. 그러면 보물을 찾을 수 있어요. 바로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죠. 닫힌 동굴 안에서 마치 휘황찬란하게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런 것을 보기 위해 은하수까지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뉴질랜드에 반딧불 동굴이 있으니까요. 동굴은 수백만 년 전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석순과 종유석의 인상적인 컬렉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굴을 정말 특별하게 만든 것은 반딧불입니다. 동굴에는 수천 개의 발광유충이 살고 있어요. 벌레는 곤충들과 잠재적인 짝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빛이 나는 꼬리를 사용해요. 이 지역에는 이런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100년 이상 동안 동굴을 탐험해왔어요. 중국 장자제 무릉원. 이 놀라운 장소는 숨막히는 풍경과 3,000개가 넘는 사암 기둥을 자랑합니다. 마치 자연이 초고층 빌딩의 자체 버전을 만들기로 한 것처럼 보여요. 일부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절반 정도 높이입니다. 보통 기둥이 어디서 시작하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밑에 무엇이 있는지 내려다보면 보이는 것은 끝없는 안개입니다. 구름 속에서 사라진 기둥 사이에 2개의 천연 석교가 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하라의 눈. 그것은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수수께끼입니다. 이 지역물은 땅 위에 서 있을 때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주를 탐험하기 시작할 때까지 발견되지 않은 거예요. 한동안 과학자들은 그것이 어떤 우주물체가 지구 표면에 부딪혀 생긴 충돌 분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구를 한 후
눈 모양의 기원이 전적으로 지구에서 유래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늘날 지질학자들은 눈의 형성이 1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지각판이 초대륙 판게아를 분리시키던 때였죠. 지표면을 향해 솟아오르던 녹은 바위는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돔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화산 활동과 침식은 눈의 모양을 완성시켰습니다. 러시아 바이칼 호수. 세계에서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담수호 중 하나는 분명히 무슨 비밀을 감추고 있을 거예요. 이 호수는 1월 초부터 5월까지 얼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물이 너무 맑아서 40m 아래까지 볼 수 있어요. 시베리아 산에서 녹은 얼음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이칼 호수에는 미네랄 소금이 없습니다. 볼리비아 살라르데 우유니. 이곳은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극단적인 곳 중 하나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염전이 1400평방킬로미터 이상 뻗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선사시대 호수가 증발했을 때 나타났어요. 두껍고 짠 지표면이 수평선 너머까지 뻗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디에서 땅이 끝나고 하늘이 시작되는지조차 헷갈리게 되죠. 칠레 아타카마 사막.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은 바위로 된 풍경, 소금 호수, 모래 언덕, 그리고 극한의 기온으로 유명합니다. 사막의 어떤 지역에서는 거의 500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땅에서 나오는 물이나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식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화성 같은 다른 행성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밤이 되기를 기다리세요. 별로 가득 찬 무한한 하늘은 우주와 그 신비로 향하는 창문처럼 보이죠. 여러분은 아프리카에서 여름 휴가를 보낼 계획을 짜요. 마지막 목적지는 사하라 사막이에요. 대서양에서 홍해까지 뻗어있는 북아프리카에 있는 곳이죠. 낙타를 타고 그 지역의 풍부한 문화에 대해 배울 것을 생각하니 신이 납니다. 여러분은 엄청나게 긴 비행을 마치고 드디어 도착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큰 뜨거운 사막에 왔어요. 이게 920만 제곱킬로미터라는 게 믿어지세요? 여러분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을 마신 후 첫 번째 모험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가이드는 여러분에게 선택권을 줘요. 오아시스들이 모여있는 곳을 방문하는데 2주를 보낼지 아니면 진행 중인 지역 미스테리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지 말이에요. 이 알제리 마을 근처의 사막 깊숙한 곳에 풀리기를 간청하고 있는 미스테리가 있어요. 모래 뒤에 거대한 점박이원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직선으로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있는 수십 개의 원들이 있어요. 이 원들은 몇 년 전 구글 어스 이미지를 통해 처음 확인됐죠.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수년간 논의해왔지만 아무도 그 답을 모르는 것 같아요. 이상한 건 이 원들이 마을 도로 또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아주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원 뒤에 숨은 진실을 발견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책을 들고 현지인과 대화를 시작해요. 모두들 이 시나리오에 도움을 줘요. 지리학자, 인류학자, 어르신들, 그리고 역사가들까지. 여러분이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지도 전문가예요. 그 원이 진짜인지 아니면 위성 결함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은 결국 구글 어스에 위성 사진을 찍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됩니다. 원은 정말 거기에 있어요. 여러 해 동안 여러 사진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애초에 왜 그것들이 거기에 있는지 이해해보려고 해요. 이틀간의 인터뷰 후에 여러분은 첫 번째 단서를 찾았어요. 이 원들은 석유 활동의 결과일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이게 왜 말이 되는지 설명했어요. 알제리는 천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합리적인 추측일 수 있어요. 보통 추출할 가치가 있는 게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회사들은 지진 조사를 수행해요. 지진 조사는 땅에 충격파를 보내 지구의 표면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이 파동들이 어떻게 되돌아오느냐에 따라 그곳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특수 차량이 토양을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미스테리를 푼 건가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 중 하나예요. 여름 평균 기온이 40도가 넘어요.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람들은 물에 접근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들은 일종의 폐허이거나 고대 우물에서 남겨진 것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전 이게 합리적인 추측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팩트 체크할 준비 됐나요? 일부 인류학자들은 이 원들이 고대 포그가라일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어요. 포그가라는 보통 북아프리카에서 발견되는 2500년 된 관계 시스템의 이름이에요. 또 북아프리카의 다른 지역에서는 카나트라고도 알려져 있죠. 지역 주민들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높은 곳에서 깊은 우물을 파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일정한 거리에서 평행한 갱도를 팠어요. 다음으로 그 도시와 우물을 연결하는 지하수로를 팠죠. 중력의 도움만으로 물은 우물에서 도시로 흘러가요. 이 전통적인 기술은 농작물, 가축, 그리고 인간에게 물을 제공해 주었어요. 이 우물들이 인간이 만든 오아시스를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지방자치의 이름조차 이게 사실일 수 있다고 암시해요. 포그가렛 에자우이아라는 이름은 사실 이 고대 우물인 포그가라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어요. 이 도출이 아주 정확한 걸로 입증됐죠. 여러분은 직접 보기 위해 그곳을 여행하기로 결정했어요. 시내버스를 타고 뒤에 앉아 편안하게 가요. 알제리 북부의 풍경은 고대의 마을 같아 보이는 걸로 가득 차 있어요. 가는 길에 작은 도시들의 외곽에서 심지어 우물의 폐허도 볼 수 있어요. 구글 위성 이미지를 열면 땅에 카나트가 표시된 걸 볼 수 있어요. 수킬로미터 아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구멍들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여러분은 틀렸다는 걸 알게 돼요. 카나트에 대한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 중 한 명인 데일 라이트풋은 그 원들이 확실히 카나트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위성 사진으로도 이 차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정말 가까웠는데. 알고 보니 카나트나 포그가라스는 직선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원처럼 생기지도 않을 거란 거죠. 이게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또 다른 단서는 끝에 마을이 없는 거였어요. 그 원들은 인간 활동과는 정말 거리가 멀었어요. 그리고 카나트는 명백히 인간 거주지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시도는 좋았네요. 현장 학습을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 미스테리를 거의 포기할 뻔했어요. 준비의 나날들이었죠. 픽업 자동차, 음식, 장비. 이 모든 게 사하라원의 미스테리를 풀기 위해서였어요. 첫날 여러분은 사막으로 160km를 운전해 갔어요. 여러분은 항상 이 지역이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해했는데요. 저기 겨자색 모래 언덕만 보여요. 하지만 밤하늘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육안으로 전체 은하수를 볼 수 있죠. 여러분은 별들의 이불 아래에서 캠프를 차리고 잠을 자요. 다음날 긴장감이 높아져요. 휴대폰 수신이 안 돼요. 이런. 하지만 다행히도 구글맵에 원의 좌표를 찍어 넣었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여기서 오프라인 모드가 작동해요. 여러분은 좌표를 따라 이동했지만 결국 길을 잃게 됐어요. 여러분은 이 모든 게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긴장하기 시작해요. 하지만 여러분과 팀원들은 차에 올라타서 폰의 좌표를 지나 몇 킬로미터를 더 운전해 가요. 아주 울퉁불퉁한 도로를 달린 후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저기 있어요. 모래 위에 파놓은 거대한 분화구가요. 12개의 작은 구멍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높은 곳에서 보면 시계바늘이 없는 시계 같아 보여요. 땅에서 봤을 땐 아주 희미해요. 너무 희미해서 놓칠 뻔했어요. 이 지역을 검색하면서 여러분은 모든 구멍에 비슷한 게 있다는 걸 발견해요. 금속 와이어가 있네요. 바닥에서 잡아당길 수 있는 얇은 와이어예요. 깊이 묻혀서 여러분은 땅을 파기 시작해요. 어떤 물체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런 오래된 다이너마이트 같아 보여요. 이건 확실히 놀랍네요. 사고를 피하기 위해 땅 파는 건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조사 끝에 만족감을 느끼지만 여전히 호기심이 생겨요. 그 다이너마이트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누가 뒀을까요? 다음에 오는 건 여러분의 모험의 전환점이 돼요. 차로 걸어 돌아가는데 바닥에 뭔가 빛나는 게 보여요. 여러분은 호기심에 그것으로 다가가요. 동그랗고 녹슬어서 마치 정어리 통조림 같아 보여요. 이게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이게 이 원들의 미스테리에 더 많은 단서를 줄 수 있을까요?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은 그걸 집어 차에 넣어요. 도시로 돌아오니 퍼즐 조각들이 사하라 원 뒤의 이야기들을 드러내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사진과 정어리 통조림을 가져와서 지역 전문가들에게 보여줘요.
그들은 여러분의 자료를 분석하고 흥미로운 결과를 내렸어요. 알고 보니 1번 추측이 진실에 가장 가까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추측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왜 우리는 더 깊이 파야 하는 거죠? 반밖에 안 맞았기 때문이에요. 사하라 원은 지진 조사의 역사적인 발자취가 아니었어요. 원이 만들어졌을 때 이 기술은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석유 탐사와는 관련이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로 채워진 구멍은 기름을 찾기 위한 오래된 방법이었어요. 원은 지하 자원을 찾던 측량사들이 남긴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어리 통조림은요? 폭발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남긴 거죠. 밥은 먹어야 하잖아요. 이 통조림 모델에 따르면 이 사건은 대략 1950년대와 1960년대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원들이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현대적인 것에 가깝네요. 자, 여러분도 따라와서 이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움을 준 게 기쁘기 바래요. 다음 미스테리 해결 모험에서 만나요. 첫 번째 규칙은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라고 가이드는 말합니다. 그는 마이클에게 두꺼운 슈트를 줍니다. 날씨가 더운데 이 슈트는 너무 두꺼워 보여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라고 가이드가 말합니다. 마이클은 그 옷을 입자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이 느껴져요. 왜 이렇게 차갑죠? 가이드는 이것이 독특한 냉각천이라고 설명해요. 동굴 안에서 마이클이 열사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줄 거예요. 가이드는 산소 탱크와 마스크를 줍니다. 잠수할 건가요? 마이클이 묻습니다. 아니요, 이걸 사용하지 않으면 폐에 물이 가득 찰 수도 있어요. 마이클은 두려움으로 무릎이 떨립니다. 약간 후회가 돼요.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동굴 중 하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이드가 산기슭의 어두운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말합니다. 이곳은 크리스탈 동굴이라고 불리며 멕시코에 있어요. 마그마가 2600만 년 전에 지구의 뜨거운 내부에서 이곳으로 유출됐습니다. 흘러나오고 냉각되기를 반복했죠. 마그마의 양이 너무 많아서 산이 생겨났어요. 마그마와 함께 미네랄이 풍부한 물이 이곳에 유입됐어요. 물은 바위 터널을 통해 스며들었고 언덕 아래에 동굴을 형성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뜨거운 물에서 이상한 것이 나타났어요.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은 거요. 마이클은 줄을 타고 내려가면서 손전등으로 끝없이 어둠을 비춥니다. 공기는 뜨거워지고 무거워져요. 미세한 물입자들이 공기 중에 떠 있어요. 가이드와 함께 마이클은 300m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의 절반 이상이에요. 대기 온도가 올라가요. 마치 지구의 중심부에 접근하는 느낌이에요. 마침내 하강이 끝나고 단단한 땅에 내립니다. 가이드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마이클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습하고 산성인 공기를 들이마시면 안 돼요. 폐에 물이 찰 수 있고 나쁜 결과를 초래할 거예요. 이곳의 공기는 매우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느껴져요. 온도는 섭씨 58도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더운 사막보다 높아요. 마이클은 길을 비추고 있는 커다랗고 하얗게 빛나는 무언가를 알아차립니다. 땅 위로 뻗어나가는 거대한 수정 기둥이에요. 동굴 전체가 이 거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사방으로 뻗어 있고 천장과 벽에 기대 있어요. 어느 곳에서는 길을 막고 있고 어느 곳에서는 다리처럼 보여요. 마이클은 크리스탈 중 하나에 올라서서 그 위를 걷습니다. 가이드는 모든 기둥이 석고로 만들어졌다고 설명해요. 이 물질은 건축 자재인 석고보드를 만드는 데 사용되죠. 마이클은 그 중 하나의 단단한 표면을 만져봅니다. 마치 어떤 고대 문명이 만든 것 같아요. 가이드는 이 동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형성됐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이곳은 2000년에 2명의 광부에 의해 발견됐어요. 그 이후로 과학자들은 일부 결정체들이 50만 년이 됐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천연 결정체 중 하나를 여기서 찾을 수 있어요. 이 기둥은 길이가 약 11m이고 무게가 55톤이에요. 이곳은 황산칼슘이 풍부한 물로 가득 차 있고 이 원소는 광물을 형성해요. 이곳에는 무색의 다양한 석고가 널리 분포되어 있어요. 물과 따뜻한 공기는 결정체를 형성하는 것을 도왔어요. 습도와 온도는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았고 그래서 이 기둥은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정말 매력적이에요. 마이클은 동굴을 탐험하기 위해 이곳에 더 머무르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위험해요. 길을 잃거나 석고바위에서 미끄러질 수 있어요. 게다가 산소가 부족해서 다시 올라가야 해요. 그들이 동굴에서 나오자 경찰이 기다리고 있어요. 알고 보니 관광객의 동굴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과학자들도 이곳에 가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 해요. 동굴이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이므로 그럴만도 하죠. 마이클과 가이드는 벌금을 내고 멕시코를 떠납니다. 다음 목적지는 이탈리아입니다. 좋은 카메라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라고 가이드가 말합니다. 이 동굴은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동굴 중 하나예요. 그 아름다움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최고의 장비가 필요해요. 마이클과 가이드는 작은 배에 타고 있어요. 그들은 이탈리아 카프리 섬 해안을 따라 항해합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위험하지 않을 거예요. 그들은 산 내부의 작은 틈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이곳은 블루 그로토의 입구예요. 그 구멍은 너무 작아서 오직 한 척의 보트만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마이클과 가이드는 다른 차원으로 들어갑니다. 동굴은 물로 가득 차 있어요. 동굴 벽은 깊은 호수에서 나오는 푸른 빛으로 빛나고 있어요. 마이클은 동굴의 사진을 찍다가 그들이 지나온 입구가 밝은 하얀 빛으로 빛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햇빛이 동굴 안으로 들어가면서 동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물 밑에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햇빛이 그 사이로 스며들어 호수를 푸른 빛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이제 다음 동굴로 갈 시간이에요. 다음 동굴은 뉴질랜드에 있어요. 그들은 북섬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지하 깊숙한 곳에 굴곡이 심하고 복잡한 동굴이 있어요. 동굴은 약 3천만 년 전에 이곳에 나타났어요. 마이클과 가이드는 어두운 동굴 입구로 다가갑니다. 마이클이 손전등을 켜요. 끄세요 라고 가이드가 말합니다. 안에서는 필요 없을 거예요. 안에 들어서자 마이클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동굴 전체가 빛나는 등불로 가득 차 있어요. 모두 살아있는 생명체 반딧불이에요. 파란 불빛으로 빛나고 있어요. 마이클은 다른 행성에 와 있는 느낌이에요. 반딧불이를 해치지 않기 위해 동굴 출입이 제한됩니다. 과학자들은 동굴을 감시하기 위해 자동화된 장비를 사용해요. 빛을 내는 딱정벌레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온도와 이산화탄소 수준을 관찰합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온다면 이산화탄소 수치가 증가할 거예요. 방문 시간 또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클과 가이드는 떠나야 합니다. 이제 소름 끼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라고 가이드가 말합니다. 준비됐나요? 다음 목적지는 캘리포니아예요. 그곳은 신음 동굴이라고 불립니다. 동굴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가이드는 약간 긴장하고 겁을 먹은 것 같아요. 그들은 밧줄을 벨트에 부착하고 긴 하강을 시작해요. 바닥의 깊이는 50m예요. 약 15층 건물의 높이죠. 크리스탈 동굴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내려갈수록 기온이 점점 더 내려가고 어두워집니다. 이때 땅 위의 모든 소리가 사라져요. 그들은 서서히 불길한 침묵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무슨 일이죠? 마이클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아래에서 목소리가 들려요. 가이드는 마이클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로 손가락을 입술에 댑니다. 어두운 동굴 깊숙한 곳에서 크고 긴 인간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첫 몇 초 동안 마이클은 얼어붙어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재빨리 밧줄을 따라 올라가요. 가이드가 웃어요. 또 한 번의 신음소리가 들려요. 마이클은 동굴에서 나와 가이드의 밧줄을 잡아 당깁니다. 가이드는 이곳이 세계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동굴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공기와 바람은 내부 깊숙이 순환하며 신음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내요. 그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은 종종 신경이 곤두서곤 합니다. 또한 동굴 바닥에서는 약 100개의 고대 사람들의 해골이 발견됐어요. 그들이 어떻게 그곳에 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마이클은 동굴 안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가이드에게 동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묻습니다. 땅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구성된 산성비를 흡수하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어요. 그 액체는 흙을 통해 침투해서 단단한 암석 표면과 접촉합니다. 물이 석회암이나 배구남에 접촉하면 석회암을 녹여서 빈 공간을 만드는 것을 도와요. 매년 주변에 점점 더 많은 공간이 생깁니다. 비가 계속 내려서 이 빈 공간에 모여요. 그러고 나서 그 물은 개울이나 지하 강을 형성합니다. 그
그 후 단단한 암석의 침식이 시작돼요. 수천 년이 지난 후 여기엔 사람이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그 공간은 동굴이 됩니다. 침식이 종유석과 석순을 결합하면 방과 인상적인 기둥을 형성하죠. 그런데 종유석과 석순의 차이점이 있어요. 종유석은 천장에 매달려 자라고 석순은 바닥에서 튀어나와 있어요. 그런 지하 풍경이 만들어지는 데는 약 100만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을 걸을 때마다 지구의 고대 과거와 접촉하게 되는 셈이에요. 전 세계에는 열쇠가 없는 문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문을 여는 방법을 알아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첫 번째 목적지는 좋아요. 이름은 직접 지으세요. 인도의 사원입니다. 사원의 이름은 연꽃에서 나온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아주 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사원은 인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신성한 장소 중 하나예요. 비슈누교의 108개의 사원 중 하나죠. 그 역사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세기 타미러 문헌에 언급되어 있어요. 우리 시대로 다시 돌아오세요. 2011년 인도 대법원은 사원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원의 귀중품을 문서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세기 동안 닫혀있던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위원회는 사원으로 가서 믿을 수 없는 보물을 보관하고 있는 6개의 거대한 비밀 금고를 발견했습니다. 방해 문이 열리자 최소 220억 달러 상당의 황금 우상, 목걸이, 동전이 발견되었습니다. 관리들은 또한 보석이 박힌 의식용 의상과 금색 코코넛 껍질도 발견했어요. 게다가 커다란 다이아몬드도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크기가 아니에요. 일부 다이아몬드는 110캐럿에 달할 정도로 큰 것도 있습니다. 이 컬렉션의 작은 순금 조각상은 약 3천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동화 같은 보물이 발견된 후 사원은 첫 방문객이 도착하기 전에 금속 탐지기, 카메라 및 기타 안전 예방 조치를 갖췄습니다. 이제 사원에는 많은 경비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물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문 뒤에 더 신비로운 무언가가 숨어 있는 걸까요? 사원에는 6개의 방이 있으며 귀중품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방들은 A실부터 F실까지로 명명되었습니다. 탐험대는 매우 어렵게 이 중 5개의 금고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이한 점은 기존의 기술을 총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수께끼의 방 B는 여전히 열지 못했다는 거예요. 문 옆에는 조각된 코브라 2마리가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문은 게이트 역할을 합니다. 다른 방으로 통하는 문과 마찬가지로 육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첫 번째 문 뒤에 2개의 문을 더 발견했어요. 두 번째 문은 나무로 된 문이고 마지막 문은 철로 만들어진 문이에요. 이상하게도 마지막 문은 봉인되어 있었어요. 볼트, 손잡이, 걸쇠 등 어떤 진입 수단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비실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자들은 그 문을 열면 이름을 알 수 없는 것들이 세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은 방 B에 터널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위의 이유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인도 고등법원은 B실 문을 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2010년 프랑스 엔지니어인 데이비드 크레스피는 마추픽추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주요 건물 중 하나에서 이상한 문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은 관광객이나 고고학자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좁은 길에 있었어요. 데이비드는 그곳이 잉카인들이 어떤 이유로 봉인한 입구라고 믿었어요. 그는 즉시 고고학자와 당국에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가까운 시일 내에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잠재적인 발견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죠. 몇 달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이메일과 전화도 없었죠. 2011년 그는 티에리 자민이 쓴 페루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곧바로 자민에게 연락했어요. 그는 자민에게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설명했어요. 그 후 자민과 다른 고고학자들은 비밀의 문을 조사하기 위해 마추픽추로 갔어요. 그들은 이 문이 실제로 잉카인들이 봉인한 입구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연구원들은 유명한 문 뒤에 2개의 입구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메인룸과 다른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의 3D 지도도 확보했죠. 분석 결과 여러 개의 구멍이 발견되었으며 그 중에는 거대한 사각형의 방이 있었습니다. 또한 지오 레이더는 금과 은일 수 있는 금속을 감지했습니다. 자민과 그의 팀은 이곳이 히스패닉 이전 시대의 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잉카인들이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문을 봉인했다고 믿었죠.
엄청난 보물이나 그보다 더 귀중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미는 또한 이 방을 찾으면 무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미는 페루 당국에 공식적으로 방의 개방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나 그의 신청이나 다른 고고학자들의 요청은 아직까지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당국은 이 문을 열면 고고학 유적지의 다른 쪽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내시경 카메라를 사용하여 입구에 돌 블록이 통로를 막기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가설이 확인되었습니다. 건물 내부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미스테리는 이집트 기자에 있습니다. 탐험가들은 대피라미드 내부에서 2개의 비밀문을 발견했어요. 여왕의 방 북쪽과 남쪽 벽에서 각각 약 20cm 너비의 터널 2개가 있었어요. 그러나 터널은 피라미드 외부에 도달하기 전에 돌 블록으로 막혀 있어요. 그렇다면 터널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이 터널의 진정한 목적은 아무도 모릅니다. 일부 고고학자들은 이 문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방을 숨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이집트 학자 자히가 이 문이 처음 발견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이 탐험을 위해 설계된 로봇은 여왕의 방의 갱도 내부로 보내져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연구팀은 로봇에 카메라를 부착했어요. 영상을 통해 돌문 뒤에는 또 다른 봉인된 문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막다른 골목이 아닌 이 문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돌문 구조는 다른 문을 완벽하게 차단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구조가 놀라운 엔지니어링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거대한 돌 블록 뒤에 있기 때문에 문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구조물의 다른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고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발견은 기존의 궁금증에 대한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을 뿐이에요. 비밀은 여전히 밝혀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사랑의 기념비인 타지마할입니다. 무굴 황제 샤자한은 사랑하는 아내 뭄타즈 마할의 기억을 기리기 위해 이 기념비를 만들었죠. 타지마할의 총 문 개수가 너무 많아서 모든 밀폐된 방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영상이 며칠이 걸릴 정도예요.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을 누군가 열면 일산화탄소가 방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가스가 대리석과 만나면 탄산칼슘을 형성하죠. 이것이 타지마할 첨탑에 균열이 생기는 이유예요. 또한 이 문이 열리면 무덤의 지하 방에서 무서운 저주가 풀린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온 보너스입니다. 873호실 문입니다. 1888년에 문을 연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의 객실이죠. 수십 년 전 누군가가 이 방에서 범죄를 저질렀어요. 조사 후 호텔 측은 방을 새롭게 단장하고 다른 여행객에게 임대했어요. 하지만 소문에 따르면 나중에 이 방에 묵었던 다른 투숙객들도 불쾌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해요. 그들은 이상한 소음을 들었다고 보고했어요. 방 안의 TV가 계속 깜빡였다고 합니다. 873호실의 문은 벽돌로 봉인되어 있었다고 해요. 이 신비한 이야기를 들은 호기심 많은 손님들은 방이 있던 복도를 돌아다니며 잠재적인 유령과 접촉하려고 벽을 두드립니다. 이 비밀의 문 중 어느 문을 열고 아무도 이렇게 강한 폭풍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높은 파도와 바람 때문에 다시 육지로 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런데 갑자기 근처에 작은 녹색 섬이 보여요. 여러분과 친구는 브라질리 안에서 약 40km 떨어져 있어요.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푸른 하늘을 가리는 검은 구름을 눈치채지 못했죠. 미지의 섬으로 다가가는데 뒤에 해안 경비대 보트가 보여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외치는데 천둥 소리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 보고 저 섬에서 멀어지라고 한 것 같은데 친구가 말해요. 경고에도 불구하고 달리 나갈 줄가 없어서 여러분 그곳으로 계속 항해하죠. 섬 주변에 날카로운 다리들이 어둠 속의 칼처럼 물 밖으로 튀어나오는 게 보여요. 이제 해안 경비대가 뭘 경고한지 알겠지만 너무 늦었어요. 보트는 바위에 부딪혀요. 바닥에 구멍 났으니 가라앉기 시작해요. 비바람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둘 다 배 밖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어둠이 찾아와요. 뜨거운 태양과 건조한 입 때문에 아침에 일어났어요. 친구가 난파선 근처에 누워있네요. 보안이 구조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대낮에 여러분이 그 섬의 해안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어요. 바위로 둘러싸여 있고 살아남은 게 행운이에요. 여기서 나가는 건 어려울 거예요. 친구와 함께 코코넛과 바나나를 찾기로 하죠. 친구는 난파선으로 가서 약봉지를 꺼내와요. 그러고 나서 둘 다 모래 해변을 떠나 울창한 밀림으로 들어갑니다. 몇 걸음 뒤 이상한 쉿 하는 소리가 들려요. 친구를 바라봐요.
친구의 눈이 공포로 가득 차 있어요. 소름이 등을 타고 내려가요. 발밑에 뭔가 살아 숨쉬는 게 느껴져요. 엄청 많아요. 아래를 보니 기어다니는 뱀이 보여요. 수십 마리가 있어요. 여러분의 다리를 감싸고 나무 속으로 들어가고 사방에 있어요. 움직이지 마! 친구가 말해요. 여기가 어딘지 알 것 같아. 질문하고 싶지만 두려움에 목소리를 빼앗겼어요. 친구가 여러분의 표정을 읽고 질문에 대답하네요. 우린 지구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인 브라질 뱀섬에 와 있어. 이것들은 그냥 평범한 뱀들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독성이 강한 파충류 중 하나인 골든 랜셋이에요. 이 섬 말고는 지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죠. 다른 뱀 종들의 개입 없이 이곳에서 자연적으로 진화했어요. 그 때문에 이 뱀의 독은 일반 독사의 독보다 5배 더 강해졌어요. 이들이 사실상 이 섬의 유일한 주인이에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이렇게 작은 땅에 소름 끼치는 파충류가 밀집해 있는 곳은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뱀들은 큰 2개의 점심 식사가 도착한 곳에 기뻐하고 있어요. 생존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시도는 해봐야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멍한 상태에서 벗어나 두꺼운 막대기를 찾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여러분의 최고의 도구예요. 독사를 만나면 천천히 물러나는 게 최선이에요. 하지만 이번엔 뱀이 너무 많아요. 공격적이고 굶주렸죠. 친구와 함께 여러분은 막대로 뱀을 물리쳐요. 하지만 점점 더 많이 오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나무에서 여러분의 어깨로 떨어져 목을 물어요. 독은 즉시 혈류로 들어가 근육에 영향을 끼쳐요. 마치 몸이 녹는 것 같아요.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목이 부어올라요. 친구가 여러분을 붙잡고 정글 깊숙이 데려가요. 여기 나무 사이로 오래된 등대가 보여요. 네, 이 건물 정말 눈에 띄네요. 1년에 한 번 해안 경비대가 그곳을 방문해요. 친구가 문을 부수고 여러분을 바닥에 눕혀요. 여러분은 물린 상처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죠. 다행히도 여러분의 친구는 의사예요. 친구가 필요한 약을 주사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구해줘요. 더 많은 위험이 생기기 전에 몇 분 정도 쉴 수 있어요. 친구가 수천 년 전에 이곳에 독특한 뱀이 나타났었다고 말해줘요. 이 섬은 오랫동안 브라질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거대한 홍수가 그 대륙으로부터 이곳을 갈라놓았어요. 이 부분의 땅은 온 세상과 단절되었고 이게 내부의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이곳에 살던 독사는 골든 랜셋으로 진화했어요. 그들은 빠르게 섬의 주요 주인이 되었고 나머지 모든 동물들을 파괴했죠. 하지만 어떻게 먹잇감 없이 남은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남은 거죠? 자연과 진화 덕분이에요. 이 섬은 많은 새들의 경유지예요. 장거리 비행 중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이곳에 잠시 쉬어가죠. 전에는 뱀에 물리는 것이 새들에게는 거의 아무런 해가 안 됐어요. 새들은 겁을 먹고 뱀에게 먹히지 않고 날아들었죠. 하지만 수년간의 진화 끝에 이 섬의 주인은 한번 물면 새가 다시는 날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독을 갖게 됐죠. 오래전에 해적이 이곳에 보물을 숨겼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그걸 찾지 못하도록 금을 지키기 위해 그는 뱀을 데려왔어요. 물론 여기엔 동전이 든 상자는 없었지만 이 섬은 오늘날에도 현대 해적들에겐 매력적인 곳이에요. 골든 랜셋은 비싼 상품이라서 나쁜 사람들이 파충류를 사냥하기 위해 이곳을 자주 방문해요. 그래서 섬 주변에 해경이 항상 근무 중이죠. 이곳은 사람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경비병을 지나친다 해도 바위를 직면해야 할 거예요. 오직 생물학자와 과학자들만 그 지역의 동물군을 연구할 수 있는 허가가 있어요. 방문에 필요한 조건은 뱀의 독으로부터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의사가 팀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해적들과 수많은 독사들이 있지만 이 섬을 더 최악으로 만드는 다른 뭔가가 있어요. 이 순간 건물 곳곳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와요. 수천 개의 작은 발들이 벽과 바닥을 두드리고 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거대한 바퀴벌레가 많이 보여요. 어떤 것들은 여러분 손바닥 반만해요. 옷 속으로 기어들어가요. 여러분과 친구는 두려움에 비명을 지르면서 등대 밖으로 뛰쳐나가요. 빨리 해변에 도착해 물에 뛰어들어요. 셔츠 속에 바퀴벌레는 한 마리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에요. 이상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주위를 둘러보니 벌레들이 하늘을 날며 검은 구름을 만드는 게 보여요. 메뚜기네요. 수천 마리의 날아다니는 곤충이 여러분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여러분은 물 아래로 잠수해 구름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요. 수면 위로 올라가서 해안으로 이동해요. 다행히도 여기에 뱀은 거의 없어요. 친구와 함께 정글에 가는 게 두려워서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몇 시간 동안 기다려요. 초조하게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는 이곳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죠. 드디어 구조대 보트를 보게 돼요. 여기는 우연히 오게 됐다고 말하려고 하죠. 그들은 여러분의 말을 믿고 섬에서 대피시켜줘요. 배를 타고 떠나면서 마을이나 작은 도시에 독사가 많이 나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해보죠.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할지 상상하기가 어렵네요. 하지만 사실 아무것도 상상할 필요는 없어요. 지구상에 독이 있는 코브라들과 함께 사는 현지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아무런 혼란도 일으키지 않아요.
인간은 그 마을에서 파충류와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 수 있어요. 인도의 셰팔 마을에 오신 걸 환영해요. 이곳은 약 2,600명의 인구가 살고 있고 정글에 위치해 있죠. 여긴 더워요. 현지인들은 친절하고 관심이 많아요. 그들의 집에 한번 들어간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세상에서 두는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인 킹코브라가 차분히 가구 주변을 기어다니며 사람들이 주는 계란과 고기를 먹어요. 이 파충류가 뜨거운 태양을 벗어나 쉬고 물을 마시고 간식을 먹을 수 있는 특별한 코너도 있어요. 사람들은 코브라가 반려동물인 것처럼 좋아해요. 마을에는 코브라가 사방에 있어요. 집과 학교에 와서 거리를 기어다니고 저녁 식사 동안 함께하죠. 이 지역 주민들은 코브라를 완전한 주민이라 생각하죠. 애지중지하고요. 뱀도 사람들이 익숙하고 위험으로 여기지 않아요. 제일 멋진 것은 이 마을의 뱀의 독 이빨 때문에 비극적이었던 사건이 한 번도 없었단 거예요. 세상에서 코브라들이 사람들과 이렇게 조화를 이루며 사는 곳은 산과 숲으로 둘러싸인 한 뉴욕주 북부에 있는 흥미로운 마을을 봅시다. 이곳은 큰 호수 바로 위에 있고 도시의 이름은 레이크 조지예요. 사람들은 낚시, 보트 타기 그리고 다른 수상 활동을 하기 위해 여기 온 걸 좋아해요. 많은 낚시꾼들, 운동선수들, 그리고 해안가에 서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조지 호수는 북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중 하나. 잠깐만, 예? 소리 지르는 사람 대체 뭐죠? 네, 사람들은 해안으로 와서 호수와 산 쪽을 보고 큰 소리로 소리를 질러요. 멀리서 보면 좀 이상하죠? 여기 한 젊은 남자가 비명을 지르고 떠나자 한 소녀가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 서서 그녀도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니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해보라고 하네요. 자, 그녀가 서 있던 자리에 와서 물을 향해 소리 질러요. 우와,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져요. 마치 소리가 거대한 메가폰을 통과한 것처럼 목소리가 들려요. 소리쳤던 목소리가 약간 변형된 것 같아요. 믿기 어렵네요. 해안가로 다가가서 다시 소리를 질러봐요. 하지만 이번엔 마법이 사라졌어요. 평소에 비명소리가 들리네요. 그곳으로 돌아가니 메아리와 함께 여기선 여러분의 외침이 다시 돌아오네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당신이 서 있는 곳을 보세요 라고 소녀가 말해요. 여러분은 나침판에 이미지가 생겨진 둥근 콘크리트 플랫폼에 서 있어요. 나침판 바로 위에 호수의 파란색 지도를 볼 수 있어요. 이 패턴의 중앙에 두 개의 나침판선이 교차하며 X자를 형성해요. 이 정확한 장소에 서서 호수를 향해 소리치는 사람은 누구나 믿을 수 없는 자신들의 목소리에 메아리를 듣게 될 거예요. 마치 여러분의 비명이 다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돌아온 것 같죠? 하지만 가장 흥미진진한 일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저 평범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사람으로 보죠. 이 X지점에서만 메아리를 들을 수 있어요. 과학자들은 아직 이 소리 현상을 설명하거나 음파의 이러한 작용에 대한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어요. 추측과 이론만 있을 뿐이죠. 콘크리트 단은 호숫가로부터 작은 굴곡진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이 벽에서 울려 퍼져 이런 음향 효과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많은 곳에도 비슷한 반원형의 벽이 있지만 이런 음향학적인 속임수를 연주할 수 없어요. 다른 이론은 산과 물이 어떻게 메아리 효과를 만든 거라고 해요. 또 이곳에 마법의 생물이 나타났다는 오래된 전설도 있어요. 그게 물을 향해 소리쳤고 그 이후로 그것의 지혜가 호수 전체에 메아리치고 있죠. 제 생각에는 벽에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네요. 넘어가죠. 가야 할 곳이 더 많아요. 우리가 다음에 들을 멋진 장소는 캘리포니아예요. 베리에서 호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냥 해변에 서서 보세요. 모든 게 정상으로 보이죠. 아름다운 자연, 깨끗하고 잔잔한 물. 하지만 이 호수에는 거대한 깊은 구멍이 있는데 여기서 초당 수백만 입방피트의 물이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건 자연 이상이나 지하 세계로 가는 터널이 아니에요. 이건 글로리홀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베리에서 호수는 몬티첼로라는 농촌 마을이 있던 지역이 있어요. 지난 세기에 사람들은 호수 옆에 댐을 지었어요. 비가 내리는 동안 수위는 상승했고 댐의 가장자리 너머로 넘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자들은 거대한 구멍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넓은지 짐작할 수 있게 개미가 배수구를 통해 물이 흐르고 있는 욕조 가장자리에 서 있는 걸 상상해 보세요. 개미에게 배수구가 큰 것만큼 글로리홀 구멍은 여러분에게 클 거예요. 물은 긴 수평 터널을 지나 가장 가까운 만으로 들어가요. 글로리홀은 지역 명소이자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예요. 이제 카리브해 지역으로 이동해 또 다른 매혹적인 장소를 알아볼게요. 여기 맑고 푸른 바다 사이
꿈같은 섬들 중 하나에서 독특한 호수를 발견할 수 있어요. 전체 용토는 거대한 콘크리트 단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안에서 수영하지 마세요. 높은 온도 때문에 호수 표면에서 수증기가 방출되고 있어요. 이곳의 거의 모든 물은 액체 아스팔트예요. 피치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아스팔트 퇴적물이에요. 깊이는 75m인데 승객 끼인 보행이 선 자세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과학자들은 아직 그 호수를 철저히 연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아래에 있는 지각의 결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죠. 천연가스와 기름은 이 틈을 통과해서 물과 섞여요. 그리고 나서 이 모든 액체들이 많은 화학 반응을 거쳐 아스팔트로 변해요. 대략적인 추정에 따르면 그 호수는 약 1000만 톤의 뜨거운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론적으로 어떤 생명체도 그러한 환경에서 존재할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그곳에서 미생물 군집을 발견했어요. 그 뜻은 지구 밖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은 표면에 피치 호수와 비슷한 탄화수소, 호수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만약 가장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가 여기 아스팔트 호수에서 존재할 수 있다면 타이탄에서도 생존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다음 특이한 호수는 꽤 예상치 못한 곳에 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에 있죠. 그리고 뜨거운 모래 언덕이나 생명이 없는 병원이 아니에요. 이 지역은 남극에 있어요. 건조한 지역은 더운 곳이 아니라 강수량이 거의 없는 곳을 말해요. 사막은 열과 모래가 아니라 생명의 부재를 의미하죠. 남극의 일부 지역은 이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요. 여긴 너무 추워서 1분 안에 차 한 잔이 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호수는 얼지 않아요. 하지만 그건 작은 크기의 몇 센티미터 안 되는 깊이로 사실 호수라기보단 연못이에요. 큰 얼음 무릉덩이와 비슷해요. 돈후앙 연못은 지구상에서 가장 염분이 많은 저수지 중 하나라서 얼지 않아요. 소금은 물이 얼음으로 변하는 걸 막아줘요. 하지만 가장 흥미로운 건 호수의 기원이에요. 과학자들은 아직도 이게 어떻게 여기에서 나타났는지 모르고 있어요. 다음 목적지는 튀니지 남부예요. 2014년 낯선 호수가 사막 한가운데 난데없이 나타났어요. 이 지역은 인구 밀도가 낮고 사람들이 호수 주변 지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호수가 어디에 생겨났는지 몰라요. 지나가는 양치기들이 제일 먼저 호수를 알아차렸어요. 그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얘기했어요. 몇 시간 후 맑고 시원한 물에서 수영하기 위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왔어요. 그 호수는 인기 있는 장소가 되었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물이 짙은 녹색으로 변했어요. 현지인들은 신경 쓰지 않았고 계속해서 호수에서 목욕을 했어요. 하지만 과학자들과 지질학자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즉시 이 물은 위험하다고 선언했어요. 그들은 호수가 정체되고 있다고 했어요. 지하 수리로 채워지지 않았고 비도 거기에 물을 더해주지 않았죠. 물의 곰팡이가 쓸어 더러워졌고 그래서 초록색으로 변했죠. 그 호수에는 해조류와 인체에 위험한 해로운 박테리아가 많이 있었어요. 과학자들은 이 지역의 땅에 인산염 퇴적물이 있다는 것도 발견했어요. 이 물질은 부패의 방사선을 띨 수 있어요. 하지만 현지인들은 과학자들의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뜨거운 태양 아래 사막을 헤매고 있는데 시원한 녹색 호수를 발견했다고 상상해보세요. 거기에 뛰어들기 거부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호수의 기원은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폭우가 땅에 난 구멍을 물로 채운 거라고 생각해요. 물은 아마도 협곡을 둘러싸고 있는 바위의 그림자에서 축적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더 무서운 이론은 지진이 호수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지진 활동으로 인해 수면 위 지각이 찢어진 게 분명해요. 그리고 나서 지하의 샘이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와 이 틈을 메운 거죠. 그 뜻은 여기에 왔던 모든 물이 다시 쏟아져 나갈 수도 있다는 걸 의미해요. 욕조의 배수구에서 플러그를 뽑는 걸 상상해 보세요. 작은 지진도 호수의 플러그를 날려버릴 수 있어요. 그 경우 그 틈은 모든 물을 지하로 도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 그 순간에는 호수에서 수영하는 사람이 없길 바라야죠. 안녕하세요, 밝은 면 여러분. 링컨 대통령 머릿속에 뭐가 숨겨진 줄 아세요? 아니면 뉴욕의 그랜드 스테이션 터미널은요? 오늘 미국의 가장 잘 알려진 랜드마크에 대해 여러분은 들어본 적 없는 비밀을 밝힐 거예요. 러시모어 산에 우뚝 솟은 화강암 얼굴들 중에서 링컨 대통령의 머릿속에는 미국 역사의 중요한 문서들을 보관하기 위해 만들어진 숨겨진 방이 있어요. 원래 계획은
미국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들을 더 크게 조각하는 것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완성하기엔 너무 복잡해서 대신 기록의 전당이 채택되었어요. 그 방은 미완성인 채로 수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90년대 말에 부활되었고 이 방은 완성되었어요. 이 숨겨진 방은 미래 세대의 미국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미국 역사의 타임캡슐이죠. 안타깝게도 관광객들은 밀실에 접근하기 너무 어려워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통해 시간에 맞춰 기차에 타기 위해 뛰어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땀을 꽤 흘려야 한다는 걸 알아요. 숨겨진 맨해튼 주민들도 역의 어딘가에서 땀을 흘리며 있을 거예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이 수년 동안 테니스 클럽의 본거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통근자는 거의 없어요. 주로 지역 스포츠 팬들과 기업 단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존재 여부도 잘 모르죠. 밴더빌트 테니스 클럽은 역의 높은 층에 위치해 있으며 전체 체육관과 풀사이즈 실내 하드코트 그리고 심지어 주니어 코트도 있어요. 여기에 가입하는 게 이상해 보일 수 있지만 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테니스와 피트니스 클럽은 꽤 인기 있어요. 대법원 건물 대부분은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입니다. 법정, 사무실, 그리고 일반적인 따분한 업무 공간이 있죠. 하지만 5층에 가면 달라요. 그 건물에 숨겨진 농구 코트가 있거든요. 땅에서 가장 높은 코트란 별명을 가진 이 코트는 건물에 많은 직원들이 자주 방문해요. 처음에 이 방은 창고로 설계되었지만 몇몇 사람들이 테니스 경기 연습을 위해 임시 코트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게 유행을 타다가 결국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농구 코트로 바뀌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의 가장 매력적인 것 중 하나가 자연스레 떨어지는 물이 어떻게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쓰이는가인데요. 폭포가 얼고 그 얼음 때문에 여러 번 천천히 흐르거나 심지어 멈춘 적이 있어요. 폭포에 대해 잘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있는데 폭포가 멈춰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 그리고 1969년 미국 육군 공병들이 바로 그렇게 했었어요. 수력 발전을 위해 기술자들은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물의 흐름과 낙하를 조절하는 방법을 개발했어요. 이 모든 물이 많은 침식을 일으켜 개조가 계획되었죠. 불행하게도 이 계획은 약간의 실패로 끝났어요. 반면 이 아가씨는 실패작이 아니에요. 아이콘이자 희망의 상징, 알아보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인물, 그리고 879 사이즈의 신을 신고 있죠. 자유의 여신상은 미국과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건물 중 하나예요. 1886년 이 기념비는 단지 상징적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16년 동안 이 동상은 전가동되는 등대 역할을 했었어요. 미국 랜드마크의 관광객들은 도시의 멋진 전망을 보기 위해 그녀의 왕관으로 향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횃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었어요. 불행히도 성화실로 가는 사다리가 근처 폭발의 충격으로 파손되어 1916년부터 오늘까지 성화실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론 방문객들은 그곳에 가지 못하게 됐죠. 브루클린 다리의 건설이 처음 시작됐을 때 기술자들은 두 가지 중요한 문제에 직면했어요. 도시에는 프로젝트 전체를 지불할 돈이 충분치 않았고 지역 와이너리들은 건설 경로 밖으로의 이주를 거부하고 있었죠. 기술자들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좋은 해결책을 찾아냈어요. 와인 창고를 지어 여분의 창고를 필요로 하는 지역 업체에게 임대해서 다리 자금을 대는 걸 도왔죠. 이건 사실 다리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꽤 천재적인 접근법이었어요. 오늘날 뉴욕시가 지하 저장실의 소유권을 가져갔고 동굴의 본래의 기능을 없애버렸어요. 지금은 주로 사용되지 않고 유지 보수 장비로 가득 차 있죠. 디즈니랜드는 빠르게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되었어요. 열혈 팬들은 자신들이 이 공원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것들은 정기적으로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수 있어요.
디즈니랜드의 뉴올리언스 광장에 있는 표시 없는 문 뒤에 숨겨진 클럽 33이라고 불리는 고급스럽고 비싼 레스토랑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음 휴가 때 여기서 식사하는 게 할 일 목록에 있다면 지금 바로 돈을 모으는 게 좋을 거예요. 가입하는데 약 3천만 원으로 조금 비싼 데다가 연회비가 1,500만 원이에요. 만약 클럽 33에 가입 못한 걸 잘못했다는 생각이 든다면 이게 여러분들을 기운나게 할 거예요. 대기자 명단은 14년까지 걸릴 수 있고 심지어 월트 디즈니 본인도 그곳에 못 가봤어요. 금문교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였어요. 이 눈길을 끄는 2.7km 길이의 공학의 위협은 1937년에 완성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리에 페인트 칠을 계속하고 있다는 건 알지만 빨간색으로 보이는 그 페인트 색이 사실 인터내셔널 오렌지라고 불리는 걸 알고 있나요? 흥미롭게도 이 색은 그냥 프라이머에 불과했는데 짙은 안개 속에서도 꽤나 잘 보이는 걸로 드러났죠. 다리의 원래 색은 지나가는 배들의 시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검은색의 노란 줄무늬가 제한되었었죠. 제 생각엔 최악의 조합인 것 같은데요. 링컨 기념관을 방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사의 연못 크기와 경관에 경외심을 느껴요. 어떤 사람들은 벽에 새겨진 유명한 오타를 찾는데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기도 하죠. 영어로 미래에 대한 큰 희망이라는 줄의 조각가가 퓨처의 철자를 지는 F가 아닌 E로 잘못 새겼어요. 네, 다시 채워버렸지만 오타는 그대로 보여요. 세인트루이스시를 보기 위해 게이트웨이 아치를 방문하는 건 과거를 돌아보는 것과 같아요. 대부분의 방문객들은 이 아치가 그 건축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요. 지진과 강풍을 견디도록 만들어진 이 아치는 강한 바람에도 0.5m 정도 움직이고 구부러질 수 있어요. 아치는 192m 높이로 미국에서 가장 높은 국가기념물이에요. 사실 폭도 192m라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엄청나죠. 이 굉장한 건축물의 가장 특이한 점은 건물 자체의 이야기뿐 아니라 60만 명이 넘는 세인트루이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디럭스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아래에는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의 일부인 트랙 61이라고 불리는 외딴 승강장이 숨겨져 있어요.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 대통령을 위해 고안된 걸로 믿어지고 있는 철도 차량은 제거되기 전까지 수십 년 동안 역에 남아 있었어요. 이 전용 열차는 대중의 눈을 피해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지하역까지 정차할 수 있었죠. 안타깝게도 이 열차는 단지 건설 자재 일부를 운송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대통령을 수송하는 것만큼 멋지진 않네요. 자유의 종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수리 작업을 했죠. 사실 수리 작업을 잘 못했죠. 종은 처음 받았을 때 테스트되어 쪼개지고 수리되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 심해졌어요. 거의 90년간의 사용 후 1840년대에 자유의 종에 작은 균열이 생겨났어요. 1846년 필라델피아시가 그 종을 수리하려 했을 때 금속공들이 사실 그 균열을 더 커지게 만들었어요. 종의 기존에 있던 파열된 부분을 복구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균열이 일어났어요. 이 일이 있은 후 종은 영원히 못 쓰게 되었어요.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종은 사실 복제품이에요. 오늘날 살아있는 사람 중 진짜 원래의 종소리를 들어본 사람은 없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밝은 명과 매일 새로운 걸 배워봅시다. 남극 대륙은 지구상에서 가장 동떨어진 대륙이에요. 전 세계 얼음의 90%가 이곳에 있지만 연간 강수량이 약 20cm에 불과해 사막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하얗고 야생동물이 가득해서 보면 사막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남극 대륙은 표면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래에 숨은 것도 많아요. 심지어 위에도요. 아틀란티스는 오랫동안 인류의 미스테리였어요. 존재한 적이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이론 중 하나는 남극 대륙이 아직 얼음으로 덮여 있지 않았을 때 아틀란티스 문명이 번성하고 번영했을 수도 있었다고 뒷받침해요. 지구의 주기적인 시기, 즉 빙하기와 간빙기로 인해 남극 대륙은 사실 열대 우림이었을 거라고 간주돼요. 그리고 최근 구글 어스 사진에서 얼음 대륙의 호수 바닥 깊은 곳에 묻혀있던 흥미로운 유적들이 발견됐어요. 이 유적들이 어느 문명이었던 건진 불분명해요. 하지만 일부 이론가들은 완벽하게 아틀란티스의 것일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얼어붙은 남극 호수는 아래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품고 있어요. 1970년대 과학자들은 얼어붙은 대륙의 얼음판 아래에 있는 큰 호수들을 발견하고 놀랐어요. 400개 이상의 호수 바닥이 얼음층 밑에 존재하고 있는 걸로 추정돼요. 예를 들어 보스토크호는 가장 큰 빙저호로 3km의 두꺼운 얼음 아래에 묻혀 있어요. 그곳에는 또 자연 그대로의 푸른 얼음 동굴들이 숨어 있어요. 이 호수들의 물은 지구 중심부에서 나오는 약한 수준의 지열 덕분에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어떤 호수들은 약 1500만 년 됐다고 믿고 있어요. 어때요? 오래됐죠? 자, 대륙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들 중에 남극에는 아주 이상한 폭포가 있다고 해볼게요. 호주의 지질학자가 소위 피해 폭포에 대해 궁금해했던 건 1911년이었어요. 그는 남극의 얼음 사이에 있는 작은 언덕에서 쏟아지는 이 붉은 액체 줄기를 보고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붉은색은 물속의 높은 철분 함량 때문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은 과학자들이 근처에 산화된 철로 가득 찬 물이 있는 지하 호수가 있다는 걸 발견했을 때 나왔고, 이것 때문에 애초에 피해 폭포가 존재하게 됐던 거예요. 퍼즐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사진은 꽤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어쨌든 남극의 현금을 가져가야 할 사람이 있을까요? 먼저 역사를 좀 알아봅시다. 1956년에 미국은 지금까지 대륙에서 가장 큰 과학 중심지인 맥머도 연구기지를 설립했습니다. 절정기에 맥머도 기지는 200명에서 1000명의 과학자들을 수용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커피, 피자 등등 일상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웰스 파고가 거기에 현금 자동 인출기를 설치하기로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맥머도 기지에 있는 웰스 파고 ATM기는 세계에서 가장 남쪽에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ATM기이기도 해요.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다른 건 없기 때문이죠. 남극 대륙의 차가운 기온은 인간이 살기에는 적대적인 곳으로 만들 수 있어요. 사실 남극 대륙은 지구상에서 가장 춥고 가장 건조하고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대륙이에요. 해안가의 평균 기온은 영하 10도 정도지만 남극 내륙 지역으로 향할수록 그보다 훨씬 더 추워져요. 대륙의 안쪽은 약 영하 57도의 온도를 기록할 수 있어요. 긍정적인 측면은 이런 얼뜻한 조건들이 얼음 방울과 같은 매혹적인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몇몇 남극 호수 안에 얼은 이 방울들은 메탄가스 방울이에요. 빙하가 녹으면서 방출된 가스는 결국 중간에 얼어 아름답고 이국적인 풍경을 만들어내요. 메탄이 이렇게 예뻐 보인 적은 없죠? 몇 년 전 과학자들은 남극의 한 호수에서 네덜란드 크기만한 거대한 구멍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어요. 규모가 거의 미시건 호수 정도였어요. 이 구멍들은 빙호라고 불리는 대륙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이건 1970년대 이래로 과학자들이 본 가장 큰 거였어요. 빙호는 얼음 바다 형태의 거대한 구멍으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대부분은 대륙의 해안을 따라 발생하지만 이 새로운 건 해안에서 훨씬 더 멀리 떨어진 웨들해에서 발견됐습니다. 과학자들은 여전히 이게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역 기후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해요. 이 대륙에는 완전 인간이 만든 것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는데 이것의 기원에 관해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 이론들이 제기됐어요. 그러니까 이 지형은 인간이 만든 다른 구조물인 피라미드와 똑같이 생겼잖아요. 유일한 차이점은 이건 사실 자연적으로 생긴 암석층이고 아주 오랜 시간 존재해왔다는 거예요. 이건 1910년대 탐험 중에 처음 발견되었고 그 이후로 비밀로 유지됐어요.
피라미드라는 별명이 붙었지만 정확한 학명은 누나탁으로 빙하나 빙상 위로 단순히 돌출된 바위 봉우리를 말해요. 스위스의 마테호른과 같이 피라미드 모양으로 생긴 또 다른 봉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확실해요. 얼음으로 뒤덮인 대륙에서의 흥미로운 발견 목록은 계속됩니다. 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남극 대륙에 대한 일련의 데이터를 분석하다 놀라운 걸 찾아냈어요. 대륙의 얼음 들판에 발견되지 않은 운석이 30만 개까지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 운석은 수백만 년 동안 대륙에 떨어져 왔지만 최초의 운석이 발견된 건 겨우 110년 전이에요. 그거 아세요? 최근 연구원들이 동남극 대륙에서 화성 운석을 발견했어요. 지난 25년 동안 발견된 것 중 제일 컸고 무게는 약 75kg이었죠. 자, 보통 불과 얼음은 좀 어려운 조합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남극 대륙에 활화산이 있다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그쵸? 하지만 있어요. 에레부스 산으로 알려진 이 화산은 액체 마그마와 용암이 영겁의 시간 동안 끓고 있는 세계 최남단 활화산이에요. 사실 에레부스 산은 100만 년 이상 활동해왔고 3,600m의 높이로 남극 대륙에서 두 번째로 높은 화산이에요. 남극 대륙이 항상 얼어있던 건 아니었다고 전에 언급했죠? 하지만 대륙 전체를 덮는 거대한 열대우림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사실이었어요. 나뭇잎 자국과 화석화된 나무는 그 지역의 열대나무의 흔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화석 연구도 뭔가 대단한 걸 밝혀냈어요. 남극 대륙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렁이의 서식지예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따르면 남극 대륙에서 발견된 정자 화석에서 약 5천만 년 전에 멸종된 지렁이종이 드러났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발견이 일부 진화적 관계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것 이상이 될 거라고 주장했고, 그건 수천 년 동안 이런 샘플이 얼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남극 대륙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대륙이에요. 펭귄, 북극곰, 물개는 저 아래에 존재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 중 일부예요. 하지만 남극 해역에 서식하는 희귀하고 매력적인 물고기종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속이 보이는 물고기로 알려진 이 종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기괴하기도 해요. 이 물고기는 남극의 차가운 물 온도에 살아남기 위해 적응해야 했고, 그래서 독특한 존재로 진화하게 됐어요. 투명한 몸뿐만 아니라 이 물고기는 투명한 피를 갖고 있어서 완전 투명해 보여요. 혈액에 붉은색을 주는 단백질인 헤모글로빈이 부족해서죠. 꽤 멋지지 않나요? 남극 대륙에 대해 생각하면 아마 빙산이 떠오르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빙산의 수명이 약 3,000년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린란드와 함께 남극은 세계의 주요 빙산 공급원 중 하나예요. 빙산은 수면 아래 180에서 210m까지 도달할 수 있고, 빙산의 약 90%가 물속에 숨어 있어요.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이 바로 여기서 유래한 거죠.